안녕하세요. 사연에 빠지다의 DJ 민영입니다. 오늘 사연자님은 이제 남은 건 밑바닥 인생뿐이다 싶어 모든 걸 다 내려놓으려던 때에 생각지도 못한 일이 벌어졌다는데요. 과연 어떤 사연인지 들어보시겠습니다. 오늘도 두 가지 사연이 준비되어 있으니 끝까지 함께 해주시고요. 그럼 오늘의 사연 바로 시작할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내일 모레면 50인 여자입니다. 제 나이 어느새 중년에 접어들고 있네요. 50년 가까이 사는 동안 사는 게 너무 힘들어서 비눗방울처럼 한순간에 사라지고 싶다는 생각도 많이 했습니다. 하지만 자식이 있으니 제 마음대로 그럴 수는 없었어요. 못난 부모라도 없는 것보다야 있는 게 자식들에게는 더 나을 것 같아서요. 저와 남편은 만남부터가 악연이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20대 중반에 저는 한참 직장 생활을 하던 중이었는데 부모님께서 살던 주인집 아줌마가 중매를 서서 남편을 만나게 됐어요. 저야 아직 앞날이 창창한데 중매 같은 것까지 하면서 결혼하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당시에 집안 형편이 좋지가 않았어요. 원래도 경제적으로 여유 있는 집안은 아니었었는데 아버지께서 친구 보종을 잘못 써는 바람에 집까지 날리게 됐습니다. 그래서 졸지에 5식구가 살던 집에서 나와 좁은 집에서 월세를 살게 된 거예요. 저와 오빠는 어떻게든 돈을 벌어 다시 집안을 일으키려고 했지만 부모님 생각은 달랐습니다. 형편이 어려우니 집안에 입이나 줄이자 싶으셨는지 오빠랑 저 둘 다 결혼을 시키려고 하셨어요. 부모님은 하루가 멀다 하고 주변에 아는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해서 맞선 자리를 만들어 오셨어요. 오빠와 저는 매주 주말마다 맞선 자리에 나가야 했습니다. 저는 그런 부모님이 이해가 되지 않았지만 부모님은 완강하셨어요. 특히나 오빠보다도 저에게 유독 더 심하게 굴었습니다. 여자 나이 26이면 시집가서 애를 하나 낳아도 나을 나이인데 언제까지 부모한테 얹혀서 살 거야? 주인 할머니 말로는 남자 직업도 좋고 집안도 좋다니까 웬만하면 그냥 시집가서 살아. 그게 효도하는 거야. 아버지는 요즘 시대에 26이 무슨 노처녀라 그래. 나 시집 안 가도 내가 벌어서 알아서 살 수 있어. 뭐하러 힘들게 결혼해. 결혼해봐야 남편 뒷지닥거리에 시집살이에 힘들기만 하지. 이 지지배가 모르는 소리 하고 있네. 그런 소리야 인물도 못나고 나이만 잔뜩 먹어서 시집 못 간 여자들이나 하는 소리지. 너는 네 동생 보고도 그런 소리가 나와? 너 때문에 멀쩡한 막내가 시집 못 가게 생겼잖아. 결혼하는데 순서가 무슨 소용이라 그래. 그냥 막내부터 먼저 시집 보내요. 저는 위로 오빠 하나, 아래로 여동생이 하나 있어요. 친정아버지께서는 워낙 고지식하신 옛날 분들이라 항상 아들 장남만 챙기시던 분이었습니다. 대학도 저랑 여동생은 보내주지도 않아서 오빠만 혼자 대학을 나왔어요. 공부는 저나 여동생이 더 잘했는데도 말이죠. 결혼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오빠는 맞선도 여러 번 보고 연애도 여러 번 했었는데 결혼을 하고 이야기만 했지 누구랑 해라 닥달을 하지는 않았어요. 명색이 우리 집안 맏며느리인데 고민해서 골라야 한다고요. 아버지는 특히나 저를 시집을 못 보내서 안달이었어요. 제가 걸림돌이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당시에 저보다 1살 어린 여동생이 남자친구가 있었는데 저 때문에 둘이 결혼을 못하는 거라고 하시면서 아버지께서 무조건 저에게 3달 안에 결혼하라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셨어요. 그래야 동생도 결혼시킨다고요. 제가 결혼하는데 순서가 무슨 상관이냐, 막내부터 그냥 시집 보내라고 해도 사람 불편하게 자꾸 제가 시집 갈 때까지는 안 된다고 하셨습니다. 시간이 갈수록 괜히 동생이랑 제부에게 제가 민망해졌어요. 제가 민망할 수밖에 없었던 게 동생이랑 제부가 연애를 오래 했어요. 둘이 고등학교 때부터 동창으로 이미 5년 가까이 연애를 하면서 동생이 제부 뒷바라지를 하고 있었습니다. 거기다가 동생은 제부와 하루라도 빨리 결혼하고 싶어 안달이 나 있었어요. 당시에 제부가 고시생이었는데 군대를 다녀오자마자 본 사법고시에서 떨어져서 낙심하고 있었거든요. 언니가 빨리 시집을 가야 나랑 윤상이도 결혼을 할 거 아냐. 안 그래도 윤상이 공부하느라 힘들어하는데 하루라도 빨리 결혼해서 내가 옆에서 챙겨줘야 시험도 붙고 할 텐데. 내년에도 우리 윤상이 시험 떨어지면 언니 책임인 줄 알아? 여동생이 하다하다 예비 제부 시험 떨어지는 것까지 제 탓을 하더군요. 저도 웬만하면 좋게 넘어가라고 했는데 동생이나 예비 제부나 저랑 1살 차이라 다 같이 학교 다니면서 친하게 지내던 사이인데 제가 왜 동생들 앞길을 막는 일을 하고 싶었겠어요. 여동생이 하도 저를 쏘아보면서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길래 저는 기가 막혀서 그날 여동생이랑 한바탕 했습니다. 야, 윤상이 시험 떨어지는 게 왜 내 잘못이냐?
윤상이가 공부를 안 해서 그런 거지. 그리고 너 바보냐? 아버지 생각 아직도 모르겠어? 윤상이 시험 붙고 나서 너랑 결혼시키려고 괜히 아버지가 내 핑계 대는 거잖아. 그랬습니다. 아버지께서 괜히 엄연히 순서가 있는 거다 하시면서 제가 먼저 시집을 가야 동생도 결혼시켜주겠다고 하기는 했지만 그게 다 아버지 작전이에요. 공부만 하는 고시생이랑 결혼해봐야 동생이 고생할 게 뻔한데 우리 형편에 아버지도 고시생 사위에게 딸을 시집 보내고 싶지는 않은 겁니다. 이왕이면 고시라도 패스하고 나서 결혼을 시키려고 하시는 거죠. 인생이라는 게 어떻게 될지 한치 앞을 모르는 거니까요. 암튼 이러다가 나랑 윤상이랑 결혼 못하게 되면 다 언니 탓인 줄 알아. 에휴, 매일 지지우보고 싸우면서 사귀네 만회하는 것들이 괜히 내 탓을 하고 있어. 어릴 때부터 사귀던 사이다 보니 여동생과 예비 제부는 매일 헤어지고 다시 사귀기를 반복했어요. 제가 보기엔 저러다 결혼은 아예 못할 수도 있겠다 싶을 정도로 자주 싸웠습니다. 거기다가 연애도 오래 했는데 자꾸만 결혼을 미루다 혹여나 중간에 헤어지게 될까봐 여동생은 걱정이 많았어요. 20대의 절반을 한 남자에게 바쳤는데 이대로 헤어지게 되면 다시는 연애도 못하게 될 것 같다고 했습니다. 저는 여동생의 생각이 바보 같다고 생각했지만 저에게는 이미 선택권이라는 게 없었습니다. 하나뿐인 동생이 저렇게까지 말하는데 언니로서 버텨봐야 뭐 하겠어요. 거기다가 예비 제부가 사법시험에 합격하고 난 뒤에 갑자기 동생이랑 헤어지겠다고 해버리면 온 가족이 제 탓을 할 게 뻔한데 저는 그게 너무 무서웠습니다. 거기다가 어쩌면 저도 이번이 결혼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인지도 모르는데 진지하게 생각해봐야겠다 싶었어요. 그전에도 남자가 아예 없었던 건 아니었는데 남자를 만날 때마다 저의 조건들이 발목을 잡기는 했습니다. 몇 번 만나다 우리 집 사정 이야기를 하면 100이면 100 남자들이 서서히 멀어졌어요. 우리 집 형편이 힘들기는 하거든요. 생각해보면 그 남자들이 똑똑한 거예요. 저 같아도 우리 집 같은 집에 장가 오기 싫을 것 같아요. 아버지께서 가진 것도 없으면서 여기저기 오지랖을 부리다 집이 쫄딱 망해서 집 같지도 않은 집에서 5식구가 살았어요. 거기다가 돌아가시기 전까지는 할머니 할아버지까지 모시고 살았습니다. 제가 어릴 때부터 지켜본 아버지 식구들은 아버지가 장남이라고 다들 아버지에게 얹혀 살려고 했습니다. 정작 할머니 할아버지도 장남이라고 아버지에게 해준 것도 없는데 와중에 아버지는 본인이 장남이라고 이모 수술비에 사촌오빠들 대학 등록금까지 내주느라 빚도 어마어마했습니다. 만나던 남자들이랑 좀 가까워졌다고 느꼈을 때 그런 이야기를 하면 다들 표정이 썩 좋지 않더라고요. 그럴만하죠. 제가 뭐 볼 게 있다고 그런 사정까지 감수하면서 결혼 생각을 하겠어요. 그러니 이번에 만나는 남자가 어쩌면 결혼할 수 있는 마지막 남자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할 만했죠. 물론 외모도 그렇고 나이도 저보다 너무 많아 마음에 들지 않았지만 제 사정상 그 남자가 제가 싫다고 하지 않으면 제가 마다할 자격이 없었습니다. 저는 고졸인데다가 직장도 변변치 않았는데 남자는 동사무소에서 일하고 집안도 좋다는데 제가 어떻게 마음에 안 든다는 소리를 할 수 있었겠어요. 더군다나 남편과 처음 만났을 때 남편이 저에게 했던 말이 있었는데요. 저는 그 말에 꽂히고 말았습니다. 제가 내년에 다른 지역으로 발령이 나서 고향을 떠나야 해요. 그래서 결혼식을 하게 되면 좀 서두르고 싶은데 어때요? 저는 항상 지긋지긋하니 동네를 떠나고 싶었습니다. 평생 시골 동네에서 살면서 서로 수저가 몇 개 있는지까지 빤히 아는 이런 코딱지만한 동네를 벗어나고 싶었어요. 그런데 태어나 처음 보는 남자가 저에게 내년이면 본인이 다른 지역으로 발령나서 이 동네를 떠나야 하니 결혼을 좀 서두를 수 있냐입니다. 저도 그 순간 왜 그런 생각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남편이 마치 구세주처럼 보였습니다. 드디어 나를 이 거지 같은 동네에서 구해줄 백마탄 왕자님이 나타난 건가 싶을 정도로요. 젊은 시절에 저는 그 정도로 철이 없었습니다. 평생 그렇게 고생을 하고도 결혼이 뭔지도 제대로 모르고 무작정 도시로 나갈 생각만 하며 좋아했어요. 저는 결국은 남편과 결혼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걸리는 게 있었습니다. 남편과 결혼하겠다고 날짜까지 다 잡은 상태였는데 상견례 날 하마터면 제 입으로 결혼식을 안 하겠다고 할 뻔했어요. 세상도 참 좁지.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 반에서 저를 무지하게 괴롭히던 나쁜 년이 하나 있었는데 글쎄 그 년이 남편 동생이더라고요. 그것도 하나밖에 없는 동생이요. 이름이 은영이라는 년인데 이 년이 이유도 없이 매일 저를 그냥 놀리고 괴롭혔어요. 그냥 제가 키가 작고 피부가 하얀 게 마음에 안 든다고요.
매일 말도 안 되는 핑계로 제 물건을 뺏고 친구들과 어울리지 못하게 했습니다. 상견례 자리에서 은영이 년을 만나고 나서 저는 진지하게 결혼을 고민했어요. 평생 잊히지 않은 상처를 준 년인데 그런 년이랑 어떻게 가족이 될 수 있을까 싶어서요. 더군다나 더 기가 막히는 건 은영이 그년의 태도였습니다. 학창시절 내내 지독하게 괴롭혔던 건 본인이면서 저를 보자마자 오히려 본인이 더 기막혀 했습니다. 와, 오빠 미쳤어? 쟤 고졸이야. 서울에서 대학까지 나온 오빠가 뭐가 아쉬워서 저런 별 볼 일 없는 애랑 결혼을 해. 어른들도 있는 자리에서 은영이 너는 저를 보자마자 삿대질을 하며 본인 오빠랑 안 어울린다고 소리를 쳤습니다. 순식간에 제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어요. 여자가 대학 나와봐야 뭐해. 괜히 아닌 척이나 해서 남자 피곤하게 하지. 나는 그런 거 상관없으니까 괜한 소리 하지 말고 조용히 하고 있어. 남편은 제 편을 든다고 한 소린지 모르겠지만 사실 저는 남편 말이 더 기분이 나빴습니다. 물론 남편이나 저나 둘이 연애를 한 사이도 아니고 소개로 만나서 결혼을 결정하긴 했지만 남편의 말투에서 왠지 전혀 애정이 느껴지질 않았어요. 우리 장난 말이 맞다. 여자가 너무 많이 알아봐야 남편 피곤하게 하는 소리나 하지. 여자란 자고로 말수가 적고 얌전해야 데리고 살 맛이 있는 거야. 사돈 말이 맞습니다. 우리 집엔 딸년이 둘이라 아주 시끄러워서 정신 사나워 죽겠어요. 우리 이서방 덕분에 하나 해치워서 얼마나 고마운지 모르겠습니다. 아버지는 무슨 그런 소리를 하세요? 어허, 어른들 말씀하시는데 네가 왜 끼어들어? 네 언니 시집가고 나면 바로 네 차례야. 알지? 바로 밑에 동생도 결혼할 사람이 있나 보네요. 아유, 사돈은 좋으시겠어요. 우리 집 딸은 연애도 통 못하고 선만 보면 매일 차이고 들어와서 걱정인데. 엄마는? 내가 언제 차이고 들어왔다 그래. 내가 다 별로나 알아서 차고 들어온 거야. 은영이녀는 여전했습니다. 주변에 어른이 있든 말든 자기 할 말은 싸가지 없이 툭툭 내뱉었어요. 에이, 사돈, 이거 보세요. 딸들은 이렇게 쓸데없는 소리만 해댄다니까요. 아유, 저거 하루라도 빨리 시집 보내야 하는데 걱정입니다. 사돈이 혹시 주변에 좋은 자리 있으면 좀 소개 좀 해주세요. 하하, 그럼요. 우리도 이제 다 한 가족인데 제가 주변에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양가 부모님들 분위기는 좋았지만 제 얼굴은 하얗게 질려 있었어요. 어른들은 도대체 뭐가 그렇게 재미있는지 약주를 하시면서 연신 깔깔 웃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결혼하겠다고 결심한 게 과연 잘한 일인가 싶었어요. 더군다나 제 바로 맞은편에 앉아있던 은영이년이 자꾸만 제 얼굴을 보며 실실 웃는데 너무 재수 없더라고요. 지금 생각하면 그때라도 정신 차리고 결혼하지 말았어야 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안 그래도 제대로 된 거라고는 없는 제 인생이 결혼과 동시에 더 꼬이기 시작했으니까요. 역시나 인간은 변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저와 남편이 결혼하고 나서도 은영이 그녀는 그대로였어요. 저를 아직도 그때 그 시절에 바보 같았던 고교 동창생으로 생각하는 것 같았죠. 만날 때마다 은영이녀는 저를 무시하고 눈엣가시로 여겼어요. 남편이 일요일이면 한 달에 한 번씩 직장 동료들이랑 등산을 갔습니다. 그런 날이면 저도 오랜만에 집에서 혼자 쉬고 싶은데 뜬금없이 신우인연이 찾아와 시비를 걸기도 했습니다. 너는 결혼한 지가 언젠데 아직도 사람을 한번 초대 안 하니? 연락도 없이 다짜고짜 집에 쳐들어와서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해댔어요. 무엇보다 기분 나쁜 건 자꾸만 반말을 찍찍 해댔다는 겁니다. 안 그래도 집 정리되면 어머님 아버님 모시고 집들이 하려고 했어요. 근데 진영씨 일이 바빠서 시간이 영 안 나네요. 저는 성질이 나는 것도 꾹 참고 애써 좋게 말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우리 오빠 일 때문에 바쁜 거 맞아? 무슨 공무원이 일요일까지 나가서 일해. 그냥 너랑 앉기 싫어서 핑계대고 놀러간 거 아니야? 사람 속을 긁기로 작정하고 왔는지 시내에는 얇은 소리만 골라서 했습니다. 제가 남편이 회사 동료들이랑 등산 간 거라고 말을 하는데도 시내는 들은 채도 안 하고 자기 멋대로 방문이며 냉장고까지 열며 집안을 다 해집고 다녔어요. 그러면서 한다는 소리가 재수가 없었습니다. 세상 참 오래 살고 볼 일이다. 동네에서 제일 가난한 집 구석 딸내미라 매일 도시락도 못 사오던 게 운 좋게 우리 오빠 만나서 아파트도 살아보고 인생 폈네 폈어. 남편과 결혼할 때 남편이 장남이라 시댁에서 받은 게 많기는 해요.
신혼집도 처음부터 자가 아파트로 시작했고 집안의 가전이며 가구도 몽땅 다 시댁에서 해주셨습니다. 저는 정말 몸만 들어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어요. 거기다가 시댁에 갈 때마다 시부모님께서 저에게 용돈도 가끔 주셨습니다. 한 살이라도 젊을 때 돈을 많이 모아두어야 나이 들어서 고생 안 하는 거라고 하시면서요.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시집을 잘 왔다고 생각했어요. 평생 오빠 들러리만 서면서 부모님 뒤치다꺼리 하기 바빴는데 이제라도 남편과 시부모님의 그늘 아래 좀 마음 편히 살 수 있겠다 싶어서요. 그렇다고 해서 제가 시댁에 노예로 팔려온 건 아닌데 알아서 시녀처럼 살 필요는 없잖아요. 그런데 시누이는 제가 자기 올케인 걸 자꾸만 까막는 것 같았습니다. 이왕 남편과 결혼하면서 가족이 된 거 저도 이제는 과거의 일을 좀 다 잊고 살고 싶은데 자꾸만 지난 과거를 시누이년이 끄집어내니 피곤하더군요. 저도 더는 고등학생 시절 애송이가 아닌데 이제라도 본때를 보여줘야겠다 싶었습니다. 아가씨, 내가 오빠랑 결혼한 지가 언젠데 아직도 나한테 반말을 하면 어떡해요. 이제는 호칭 좀 제대로 하세요. 저는 최대한 눈빛에 힘을 주고 인상을 팍 구겨가며 이야기했습니다. 평생 가족으로 살아야 하는데 이제는 가족 내의 질서를 지켜야 하니까요. 그런데 사람 변하는 거 아니더군요. 학교 다닐 때도 그렇게 무식하고 멍청하더니만 30이 다 돼서도 정신을 못 차렸어요. 야, 네가 우리 오빠랑 결혼 좀 했다고 내가 새언니 이렇게라도 불러줄 줄 알았나 본데 웃기고 있네. 너는 그냥 영원한 내 밥이야. 시누이는 손까지 번쩍 들어올리며 금방이라도 저를 때릴 것 같은 신용을 했어요. 그 모습까지 보고 나니 저도 눈이 돌더군요. 밥은 무슨, 너 정신 나갔니? 무식해도 정도가 있지. 너 지금 너희 부모님이랑 너희 오빠 앞에서도 이렇게 굴겠다는 거야? 내가 총 맞았니? 그랬다가 돈줄 끊기면 어쩌려고 내가 그러겠어. 어른들이 있는 앞에서는 일장 너랑 얘기할 생각 없으니까 너나 나한테 친한 척 하지 마. 나는 너 가족으로 생각 안 하니까. 이런 걸 보고 적반하장이라고 하나 봅니다. 학교 다닐 때 비겁하게 사람 괴롭히고 놀린 건 본인이면서 오히려 자기 잘났다고 큰 소리를 치더군요. 저도 바보가 아닙니다. 정신 나간 시누이년이 더 선을 넘기 전에 손을 봐줘야겠다 싶었어요. 저는 그대로 시누이에게 다가가 덥석 시누이의 머리채를 잡아당겼습니다. 그러자 놀란 시누이가 제 손에 매달려 버둥거리더군요. 아! 이년이 미쳤나? 너 지금 어디 잡는 거야? 이거 안 나? 놓기는 몰라. 미친 건 너지, 이년아. 학교 다닐 때는 내가 워낙 집안일로 힘들어서 봐줬지만 지금은 아니거든? 어디서 오빠 아내한테 양아치 놀이라고 있어? 아! 미친년아, 너 또 오랐냐? 너 내가 가만히 둘 것 같아? 내가 무슨 짓을 해서든 너랑 오빠랑 갈라놓을 거야. 네가 뭔데 나랑 내 남편을 갈라놔? 너같이 멍청한 년 말을 누가 믿겠냐? 저는 잡은 머리채를 빙빙 돌려 바닥으로 내리꽂았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이런 년을 뭐하러 봐주고 있었나 싶을 정도로 덩치만 컸지 힘도 없어서 제 손에 휙휙 매달리더군요. 그런데 그 순간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지금 내 집에서 둘 다 뭐 하는 거야? 이제 거의 다 끝났다 싶었던 순간 하필이면 그때 남편이 나타난 거예요. 남편은 당장 눈앞에 벌어진 모습만 보고 놀라서 저와 머리끄댕이를 잡고 싸우고 있는 시누이를 동시에 쏘아보았습니다. 그때였어요. 시누이는 이때다 싶었는지 눈물이 그렁그렁한 얼굴로 남편에게 달려들며 울먹였습니다. 오빠, 세훈이가 글쎄 나더러 옛날에 있었던 일 오빠한테 이야기하면 가만히 안 둔다고 갑자기 내 머리채 잡고서 흔들었어. 시누이녀는 갑자기 저더러 세연이라고 부르면서까지 본인은 억울하다는 듯 울부짖었어요. 그게 무슨 소리야? 옛날 일? 무슨 일 말하는 건데? 시끄럽게 울지 말고 똑바로 이야기해봐. 남편은 시누이의 말에 인상을 팍 구기며 잔뜩 짜증 섞인 말투로 이야기했어요. 내가 다 지난 일이니까 이런 말까진 안 하려고 했는데 나랑 세연이랑 고등학생 동창인 거 알지? 사실은 그때 세연이가 날 얼마나 괴롭혔는지 몰라. 나한테 맨날 돈 뺏고 놀리고 그랬다니까? 저는 기가 막혀서 순간 입이 절로 벌어졌습니다. 시누이년이 이 정도로 연기를 잘하는 줄 몰랐었는데 이제는 하다하다 거짓말까지 하더라고요. 저는 시누이의 모함에 너무 억울해서 말까지 버벅거렸습니다. 너 이은영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거야? 내가 널 언제 괴롭혀? 괴롭혀도 네가 날 괴롭혔지? 너야말로 왜 그래?
그래서 내가 오빠한테는 절대 말 안 하겠다고 약속했잖아. 어렸을 때 해가지고 뭐 그렇게 찔려서 사람 집까지 불러서 이런 짓을 하니? 신우이는 제가 일부러 남편이 없을 때 본인을 집에 불러내 고등학생 때 일을 남편에게 이야기하면 가만히 안 두겠다고 했어요. 신우이는 제가 일부러 남편이 없을 때 본인을 집으로 불러내 고등학교 때 일을 남편에게 이야기하면 가만히 안 두겠다고 했어요. 그러고는 제가 다짜고짜 본인을 때렸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저는 신우이의 만행에 어안이 벙벙한 상태였는데 그 와중에 더 황당한 건 남편이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 내가 이은영 네가 뻔히 어떻게 학교 생활했는지 다 아는데 네가 괴롭힘을 당했다고? 그게 말이 되냐? 그때까지만 해도 남편이 저를 믿어주는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다행이다 싶었어요. 그런데 저에게 다가온 남편이 차갑다 못해 냉정한 눈빛으로 저를 쏘아보더군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기가 막혔습니다. 고분고분 말 잘 들어서 데려다 놨더니만 무식하게 뭐하는 짓이야? 난 여자가 구질구질한 건 참아도 무식하고 천박하게 구는 건 절대 못 참으니까 조심해. 남편은 제 이야기는 들어보지도 않고 자기 하고 싶은 말만 했어요. 저는 신우이도 신우이였지만 남편의 말에 더 화가 났습니다. 내가 은영이한테 한 짓은 나도 경솔했다고 생각해. 하지만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당신 지금 나한테 구질구질하다고 그러는 거야? 당신 집구석 구질구질한 거 세상이 다 아는데 그럼 나만 모르는 줄 알았어? 아이, 등산 갔다 와서 피곤해 죽겠는데 귀찮게 하고 있어. 나는 씻어야겠으니까 그만하고 목욕물이나 받아. 은영이 너는 괜히 쓸데없는 짓 하고 돌아다니지 말고 당분간 우리 집에 오지 마. 어쩌다가 일이 이런 식으로 흘러가는지 모르겠습니다. 남편은 저와 신우이가 싸우는 꼴을 보고도 다 귀찮은 듯 방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저는 뭐 저런 사람이 다 있나 싶었습니다. 남편이라면 어쩌다 이런 상황까지 벌어지게 된 건지 자세히 묻기라도 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학교 다닐 때 둘 사이에 문제가 있었다고 했는데 신경 쓰고 싶지 않다는 투였어요. 그제서야 확실해지더군요. 제가 예상했던 대로 남편은 애정과 상관없이 저와 결혼한 거였어요. 그냥 나이가 찼고 결혼할 여자가 필요했고 고분고분하고 말 잘 들을 것 같은 여자가 필요했던 겁니다. 그랬으니 저와 신우이의 관계도 전혀 관심이 없었던 거죠. 더군다나 지금까지 안 그런 척 하더니만 알게 모르게 저희 친정을 무시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때였어요. 바닥에 널브러져 있던 신우이가 갑자기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러더니 저에게 한다는 소리가 기가 막혔어요. 그러면 그렇지. 저 얼음장 같은 인간이 내가 괴롭힘 당했다고 해도 눈 하나 깜빡할 리가 없지. 아휴, 너 잘 들어. 우리 오빠 하는 짓 너도 봤지? 앞으로 우리 오빠 같은 인간이랑 사는 게 너한테는 어차피 지옥일 거다. 신우이는 악담을 혼자 질러놓고는 그대로 돌아갔어요. 저는 전생에 도대체 무슨 죄를 지었을까? 무슨 죄를 지었길래 평생 이런 인간들과 만나서 팔자가 자꾸만 뒤틀리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살다 보니 신우이가 한 소리가 무슨 소리인지 알 것 같았어요. 남편은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문제가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그 전까지는 남편이 차갑고 무뚝뚝하지만 착실하고 성실한 사람인 줄 알았어요. 저도 남편이 미치게 좋아서 한 결혼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남들처럼 자식 낳고 살다 보면 자연스레 가족이 되는 거겠지 싶었거든요. 남편이 다른 건 몰라도 옆에서 봤을 때 직장 생활도 잘하고 직장 사람들하고도 잘 지낸 줄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살다 보니 사람이 겉으로 보이는 모습이 전부가 아니더군요. 남편은 굉장히 이중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제가 둘째를 낳은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예요. 그날도 어김없이 집에서 아이들이랑 지지고 볶고 있었는데 낮에 남편 회사 사람들이 집으로 찾아왔어요. 감사팀에서 나왔다는데 남편 컴퓨터와 은행 사용 내역을 확인해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놀라서 곧바로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러자 남편이 언성을 높이며 오히려 저에게 화를 내더군요. 모르는 사람들한테 문을 열어주면 어떡해? 내가 지금 당장 집으로 갈 테니까 컴퓨터 확인 못하게 하고 그 인간을 잡고 있어. 남자들만 5명이 넘게 하는데 내가 이 사람들을 어떻게 말려. 벌써 당신 컴퓨터 코드 뽑고 난리 났어. 이 사람들 도대체 누구야? 남편이 평소에도 화가 나면 저나 애들 앞에서 버럭버럭 하긴 했지만 그날은 더 화가 나서 언성을 마구 높였어요. 저는 남편의 격앙된 목소리에 이게 보통 일이 아니기는 하는구나 싶었습니다. 저는 순간 겁이 덜컥 났습니다. 그런데 보통 일이 아니기는 아니었어요. 그 일로 남편은 직장을 잃었습니다.
동사무소에서만 일하다가 작년에 구청으로 옮기면서 어깨가 으쓱해져서 다니더니만 결국은 대형 사고를 쳐서 잘렸어요. 알고 보니 이 인간이 동무원이랍시고 일하면서 이래저래 뇌물을 받았나 보더라고요. 남편이 근무하는 부서가 재건축 관련해서 시청에서도 중요한 부서였는데 같이 일하는 직원들이랑 작당하고 건설사 영업하는 사람들한테 돈이랑 접대를 받았나 보더라고요. 그게 걸려서 집에 감사실 직원들까지 온 겁니다. 그 일로 남편은 시청에서 잘리고 졸지에 백수가 됐습니다. 아무리 돈이 좋아도 그렇지 겁도 없이 어떻게 그런 짓을 해? 생각해 놓은 건 있는 거야? 앞으로 우리 어떡해? 애 키운다고 저도 회사를 그만둔 상태인데 남편까지 시청을 잘렸으니 앞으로 우리 네 식구 어떻게 먹고 살아야 하는 건가 앞이 까마득했습니다. 그런데 남편은 본인이 잘못해서 벌어진 일인데도 뻔뻔하기까지 했어요. 내가 주변에 아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먹고 살 걱정을 해. 걱정하지 마. 지금이라도 당장 자기네 회사 들어오라고 도와달라는 사람들 많아. 남편은 철통밥이라는 공무원까지 잘려놓고 뭐가 그렇게 잘났는지 본인이 다 알아서 하겠다고 큰 소리를 쳤어요.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남편이 정말 다 알아서 할 거라고 기대했습니다. 그런데 아니더군요. 남편은 말만 번지르르하게 할 뿐 실속이라고는 없었어요. 물론 남편이 아무것도 안 하고 손을 놓고 있었던 건 아니에요. 시청에서 같이 잘린 동료들과 사업을 하겠다고 시부모님께 손을 벌려 도움을 받아 몇 달 바쁘게 다니더니만 결국은 그 동료들하고도 사이가 틀어져서 괜히 돈만 날리고 사업은 시작도 못했어요. 도대체 뭘 하고 다니는지 뭐가 허가가 나네 안 나네 함께 동업하기로 한 동료들이랑 매일 싸우는 것 같더라고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장사의 장자도 모르면서 시부모님을 설득해 고깃집을 하겠다고 또 몇 달을 정신없이 다녔어요. 그동안 저는 모아둔 돈도 생활비로 다 써버려서 혼자 끙끙 앓고 있었습니다. 언제부턴가 남편이 생활비를 아예 주지를 않았거든요. 저는 버티다 더는 안 될 것 같아 남편에게 생활비가 없다고 애 기저귀 살 돈도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남편 표정이 확 변하더군요. 인상을 구기면서 저를 노려봤어요. 내가 놀아? 한다고 하는데 사정이 안 좋은 걸 어떡하라 그래. 나도 돈이라고는 담배 살 돈밖에 없으니까 그 정도는 당신이 알아서 좀 해. 집에서 아무것도 안 하고 놀고 있으면서 어디서 기저귀 타령이야. 혼자 애 둘을 하루 종일 붙어서 보는데 남편은 저에게 집에서 놀고 먹는 사람 취급을 했어요. 매일 밖에 나가서 본인 볼일 본다고 집에는 일절 신경도 안 쓰면서 돈까지 안 주니 저로서는 답이 없었습니다. 그때 저를 도와준 사람이 바로 여동생이에요. 여동생은 제가 결혼하고 얼마 뒤 바로 당시 만나던 남자친구와 결혼을 했어요. 제부는 결혼한 해에 사법고시를 통과해 현재 검사로 있습니다. 결혼할 때에는 주변에서 다들 저에게 시집 잘 간 거라고 했는데 막상 살아보니 저보다 동생이 시집을 가도 훨씬 더 잘 간 거더라고요. 동생을 보면서 느낀 게 결혼은 무조건 연애에서 하는 게 맞는구나 싶어요. 둘이 함께 연애하면서 좋은 일 나쁜 일 같이 겪다 보니 결혼해서 살면서도 웬만한 힘든 일에 흔들리지 않고 서로 의지하면서 잘 살더라고요. 최근에 제부가 지방법원에 발령이 나서 동생이 혼자 있어요. 그러다 보니 저랑 자주 만납니다. 동생도 애가 둘이고 저도 아이들이 있다 보니 애들 데리고 동생이 우리 집에 자주 왔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연스레 제가 어떤 꼴로 사는지 동생이 다 알게 됐어요. 남편이 저를 어떻게 대하는지 동생은 웬만해선 다 알고 있었죠. 형부는 아무리 힘들어도 그렇지 생활비를 안 주면 도대체 애랑 어떻게 살라는 거야? 우리 아빠는 집에는 안 들어와도 생활비는 꼬박꼬박 붙이는데. 그러게 말이다. 이 인간은 집에도 안 들어오는 주제에 돈도 안 주니 도대체 나더러 어떻게 살라는 건지 모르겠다. 당시에 애들이 둘이나 있다 보니 돈 들어갈 때가 많았습니다. 정말 숨만 쉬어도 나가는 돈이 어마어마했어요. 그런 와중에 남편에게 이야기를 해도 들은 척을 안 하니 저로서는 어떻게 살아야 하나 답이 없었습니다. 저나 동생이나 어려서부터 가난하게 자랐다 보니 성인이 돼서는 돈 걱정만 안 하고 살면 좋겠다 싶었습니다. 그래서 애 낳기 전까지 직장생활 열심히 해서 돈을 번 거기도 하고요. 그런데 애 둘 낳고 살다 보니 제 마음대로 되는 게 하나도 없더군요. 남편이 돈을 못 벌어다 주면 나라도 나가서 벌어야 하는데 애들한테 묶여있으니 그것도 쉽지 않았어요. 친정이나 시댁이나 도와줄 사람이 없었거든요. 언니, 이거 내가 결혼 전에 모아놨던 돈인데 나는 지금 당장 필요 없으니까 언니 급한데 써. 정말 얼마 안 되니까 안 갚아도 돼.
한동안 남편이 생활비를 안 준다고 하소연을 좀 했더니 동생이 마음에 걸렸나 봐요. 자기가 아가씨 때 모아둔 적금 통장을 저에게 건넸습니다. 당장 본인에게는 필요 없는 돈이니 저에게 쓰라고 했어요. 저는 괜찮다고 왜 그러냐고 한사코 거절했습니다. 그러자 오히려 동생이 저에게 더 화를 내더군요. 언니, 사람 무한하게 왜 그래? 우리가 남도 아니고 형제인데 서로 힘들 때 도와줄 수 있는 거지. 언니는 나 힘들면 안 도와줄 거야? 정말 얼마 안 되니까 그냥 써. 염치가 없는 거야 저도 잘 알지만 당시에는 상황이 너무 힘들다 보니 저도 동생의 통장을 받았어요. 통장에 1,000만 원이 들어있더라고요. 저는 통장을 확인한 순간 울컥 눈물이 났습니다. 매일 제 팔자를 탓하고 사느라 누구도 나를 걱정하고 생각해주는 사람은 이 세상에 없다 원망하며 살았는데 그랬던 제 모습이 후회됐습니다. 정말 하루하루 사는 게 힘들고 드디어 내 인생이 바닥을 쳤다고 생각했던 절망의 순간 저에게 손을 내밀어준 동생 덕분에 저는 힘을 냈어요. 그리고 혹시나 동생에게도 힘든 시간이 닥치게 된다면 그때는 내 사정이 어떻든 무슨 일이 있어도 동생을 돕겠다 다짐했습니다. 동생 덕분에 힘든 고비를 넘긴 저는 애들이 유치원에 다니기 시작한 순간부터 곧장 직장을 구해 일을 했습니다. 그때도 남편은 제가 뭘 하고 다니는지 전혀 몰랐어요. 제가 어떻게 살면서 애들을 키우고 있는지 일절 관심이 없었거든요. 남편은 본인이 들어오고 싶을 때만 집에 들어왔어요. 저도 남편에게 일절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마음 같아서는 지금이라도 당장 남편과 헤어지고 싶은 생각이 굴뚝 같았지만 그래도 내가 세상에서 제일 사랑하는 아이들 아버지이니 참고 기다려보자 싶었습니다. 그러다 보면 남편도 언젠가는 철이 들어 저에게 미안해 하는 날이 오겠지 싶어서요. 그런데 사람이 그렇게 쉽게 변하는 게 아니더군요. 남편은 애들이 커가면 커갈수록 좋은 아버지가 될 생각은 안 하고 오히려 더 망나니가 됐어요. 남편은 시부모님이랑 같이 고깃집을 차리기는 했어요. 그런데 매일 시부모님께 가게를 맡겨놓고 본인은 사장 행세를 하고 다니며 사람들이랑 어울려 매일 술만 먹고 다니는 것 같더라고요. 하루는 그런 적이 있어요. 그날도 남편은 어김없이 친구들이랑 술을 먹고 떡이 돼서 들어왔습니다. 저는 어느 때처럼 남편이 비틀거리든 넘어지든 신경도 쓰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날따라 남편이 기분이 안 좋은지 혼자 신발도 못 벗고 비틀거리다 넘어지더니 괜히 저에게 시비를 걸더군요. 너는 남편이 들어왔는데 아는 척도 안 하냐? 에이, 어디서 저런 미련 곰탱이 같은 게 마누라라고. 남편은 인상을 구기며 짜증을 내면서 신고 있던 신발을 저에게 던졌습니다. 저는 기가 막혀서 곧바로 남편을 쏘아봤어요. 술을 먹었으면 곱게 들어와서 씻고 잘 누르시지. 어디서 신발을 던지고 그래. 정신 차려. 몇 년 동안 마치 사람을 없는 사람을 취급하더니만 술에 진탕 취해 들어와서 한다는 짓이 아내에게 신고 있던 신발을 던지는 거였습니다. 정말이지 사람 같지 않아 상종도 하고 싶지 않았어요. 이 예편아가 어디서 감히 남편한테 큰 소리를 내? 너 내 손에 죽어볼래? 남편은 갑자기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더니 금방이라도 저에게 달려들 것처럼 우락부락한 얼굴로 다가왔어요. 저는 순간 겁이 확 나서 도망치듯 아이들 방으로 들어와 문을 잠갔습니다. 지금까지 남편이 수도 없이 많이 술에 취해 들어왔지만 그날만큼은 달랐어요. 술에 취해 저에게 소리치던 남편 얼굴이 꼭 다른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저와 아이들을 해칠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바로 그 다음날 아침 생각지도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남편도 지난 밤에 저에게 한 행동이 미안하긴 했는지 웬일로 생활비를 주더군요. 그동안 장사 준비하느라 힘들어서 못 줬었는데 앞으로는 조금씩 줄 수 있을 것 같아. 당신이 알아서 애들 다니고 싶은 학원도 보내고 옷도 좀 사주고 그래. 저는 오늘 아침엔 해가 서쪽에 떴나 싶었습니다. 남편에게 몇 년 만에 생활비를 받는 건지 모르겠더라고요. 몇 년 만에 주면서 생색내는 게 꼴 같지 않기는 했지만 그래도 돈은 받았어요. 고맙다고 수고했다는 말도 해줬습니다. 좀만 기다려. 이제 금방 입소문만 나면 돈 긁어 모으는 건 시간 문제야. 가게 대박만 나면 오늘 준 거에 2배씩 줄 테니까 기대해. 남편이 원래 이렇게 허풍이 심한 사람이었나 싶을 정도로 남편은 신이 나서 연신 떠들었습니다. 저는 그나마 장세가 잘 되는 것 같아 다행이다 싶었지만 남편 가게와 상관없이 일은 계속 다녔습니다. 남편이 말한 대로 정말 앞으로도 식장이 잘 돼서 저에게 생활비를 넉넉하게 줄 수도 있지만 저로서는 남편에게 온전히 의지하고 싶지는 않았어요.
남편이야 전혀 모르고 있겠지만 사실 그동안 제가 일도 하고 동생에게 도움을 받아 아이들을 키우며 살면서 남편 원망을 얼마나 했는지 몰라요. 본인이 잘못한 일 때문에 우리 가족 모두가 힘들어진 건데도 남편은 저나 아이들에게 전혀 미안한 마음이라고는 없이 일절 책임지려고 하지 않았던 모습이 너무나 실망스럽고 원망스러웠습니다. 솔직히 애들 아빠니까 같이 산 거지 사실 남편에 대한 미운 정마저도 떨어진 건 오래됐어요. 마음 같아서는 만약 아이들이 없었다면 이혼했을 거예요. 그동안 남편과 살면서 이혼 생각을 수도 없이 했었거든요. 하지만 저는 매일매일 고난이다 이렇게 여기며 꾹꾹 견뎠습니다. 애들이 초등학교 갈 때까지만 참자, 중학교에 갈 때까지만 좀 더 참아보자 하면서 그렇게 참고 살았던 게 효과가 있었는지 어느새 남편과 20년 넘게 살고 있네요. 그동안 별의별 일도 많았지만 저는 잘 참았어요. 오히려 말도 안 되는 게 제 여동생이 제부와 이혼을 했습니다. 제부가 일 때문에 많이 바쁘긴 했어도 둘 사이에 별 문제 없다고 생각했었는데 제가 모르는 일이 둘 사이에 있었나 봐요. 아이들이라면 끔찍한 제 동생이 생각보다 쉽게 이혼을 선택했어요. 제가 이제 와서 왜 이혼하냐고 물었더니 동생 말이 너무 외로워서 이혼한다고 하더라고요. 언니, 내가 결혼해서 20년 가까이 사는 동안 남편이랑 한 집에 산 건 절반이 10년도 안 될걸. 네 남편 검사라 매년 지방 발령 나는 걸 어떡해. 애초에 능력 있는 검사 남편이랑 살면서 그 정도는 감수해야지. 언니, 지방 발령이 문제가 아니야. 그 인간이 얼마나 일에 미쳐있는지 같이 살아도 같이 사는 것 같지가 않다니까? 집에 있어도 하루 종일 일 생각밖에 안 했어. 동생 앞에서 이런 말까지는 안 했지만 사실 저는 여동생이 제부 때문에 너무 외롭고 힘들다는 말하는데 오히려 그런 여동생이 부러웠습니다. 저는 20년 넘게 남편이랑 내내 남처럼 살았는데도 한 번도 같이 있고 싶다거나 외롭다고 생각해 본 적이 없었거든요. 정작 부부로서 애정이 없는 우리 부부가 이혼을 하는 게 맞는데 어쩌다 동생네 부부가 먼저 이혼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동생이 이혼하고 많이 힘들 때 제가 옆에 좀 있어줬어야 했는데 저도 일하면서 애들 키우느라 정신이 없었어요. 그래서 마음만 앞섰지 동성한테 연락도 자주 못했습니다. 그러던 중 일이 좀 있었어요. 여동생네 조카가 콩쿠르에 나가 대상을 타서 친정 식구들끼리 조촐하게 파티를 한다는데 제가 일 때문에 못 갔습니다. 남편에게 잠깐 들렀다 오라고 했는데 역시나 제 말을 들을 리 없었죠. 저는 너무 미안했습니다. 안 그래도 동생이 이혼하고 직장을 구하러 다니느라 혼자 고생하는 걸 뻔히 다 아는데 제가 도움이 전혀 되지 못한 것 같아 너무 미안했어요. 그래서 조금이나마 미안한 마음을 덜고자 저는 동생에게 용돈을 좀 보냈습니다. 봉투에 넣어서 주면 동생이 안 받을 것 같아 연락 없이 그냥 동생 계좌로 100만 원을 입금했습니다. 제 형편에 100만 원이면 큰돈이지만 동생에게 주는 건 하나도 아깝지 않았어요. 지금까지 동생이 저에게 해준 것에 비하면 그까지 100만 원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제가 힘들 때 옆에서 제일 많이 위로하고 도와준 게 바로 동생이었으니까요. 그런데 그날 저녁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날도 역시나 남편은 어디서 또 술을 마시고 왔는지 술에 잔뜩 취해서 집에 돌아왔어요. 그러더니 다짜고짜 저를 불렀습니다. 야! 이 도둑년 어딨어? 저는 순간 이 남자가 이제는 아예 정신줄을 다 놓아버렸나 싶었습니다. 애들이 둘 다 자고 있었기에 망정이지 애들이 들었으면 큰일 날 뻔했어요. 저는 놀라서 헐레벌떡 현관으로 나갔습니다. 당신 도대체 술을 얼마나 먹은 거야? 왜 다짜고짜 집에 들어와서 소리부터 질러? 이러다 애들 다 깨겠어. 어허, 과장이 집에 들어왔는데 이놈 새끼들이 아니라고 하고 뭐하고 있는 거야? 남편은 그만하라고 해도 정신이 나갔는지 오히려 더 큰 소리로 떠들었어요. 심지어 애들을 깨우겠다고 난리를 쳤습니다. 저는 혹시나 애들이 깨기라도 할까 걱정돼 남편 입을 틀어막았어요. 그만 좀 하라고요. 그러자 미간을 잔뜩 구긴 남편이 제 손을 밀어냈어요. 저는 남편의 힘에 못 이겨 바닥으로 쿵 소리를 내며 넘어졌습니다. 그때였어요. 저는 정신이 없어 바닥에서 일어나지도 못하고 있는데 남편은 도와주지는 못할 망정 제 어깨를 짓눌렀습니다. 그러더니 한다는 소리가 충격적이었어요. 이 도둑년이 내가 오냐오냐 해주니까 네가 눈에 뵈는 게 없지? 감히 내 허락도 없이 동생한테 100만 원이나 보냈어? 너 죽고 싶냐?
저는 순간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남편이라는 인간이 제가 동생에게 100만 원 입금한 걸 어떻게 알았는지 혼자 성이 나서는 저더러 도둑년이라고 한 거예요. 또 시작이었습니다. 이 인간이 술만 먹었다 하면 아주 정신을 못 차렸어요. 저는 술 취한 사람이랑 무슨 말을 해봐야 소용이 있을까 싶어 내일 술 깨면 다시 이야기하자고 하고는 자리를 피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그때 남편이 갑자기 제 머리끄댕이를 잡았어요. 이년이 감히 내가 말하는데 어딜 도망가? 너희 도둑년아, 빨리 가서 내 돈 100만 원 찾아와! 힘이 얼마나 센지 남편의 손에 머리를 붙들린 저는 꼼짝도 못했어요. 저는 애써 비명소리가 튀어나오려는 제 입을 틀어막았습니다. 혹여나 애들이 깨기라도 할까봐요. 그만 좀 해, 여보. 도대체 술만 먹으면 왜 이러는 거야? 정신 좀 차려! 저는 남편이 무서웠습니다. 예전에 이 정도는 아니었는데 이제는 술만 먹었다 하면 자꾸만 깽판을 치니 제가 감당할 수가 없었어요. 저는 애써 남편을 달래서 방까지 끌고 가 재웠습니다. 그날 밤 혼자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지금까지 남편과 살면서 남편에게 사랑받지 못하고 금전적으로 지원받지 못했던 건 그래도 견딜만 했습니다. 어쩌면 그건 남편의 의지만으로 할 수 없는 일이었을지도 모르니까요. 하지만 아무리 술에 취했다고 해도 저를 함부로 대하는 건 용납할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그날 밤 결심했어요. 애들을 걱정한다는 핑계로 더는 참아주지 않겠다. 그리고 남편과 이혼하겠다고요. 다음날 아침 저는 남편이 일어나길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전날 숙취로 머리가 깨질 것 같다며 물 좀 가져다 달라 외치는 남편에게 친절하게 꿀물을 가져다 줬습니다. 그리고 저는 저의 결심을 남편에게 이야기했어요. 내 말 잘 들어. 나 당신이랑 이혼할 거야. 그러니까 이혼하게 되면 재산 분할이랑 아이들 문제는 어떡할 건지 생각해도. 제 말에 놀란 남편은 입에 물고 있던 꿀물을 뱉었습니다. 그러더니 저에게 갑자기 무슨 소리냐고 황당하다는 식으로 이야기하더군요. 내가 어제 술 좀 늦게까지 먹고 왔다고 이러는 거야? 아, 우리가 신혼도 아니고 그깟일 가지고 이혼은 무슨 이혼이야. 그깟일 아니야. 당신 어제 나 밀치고 머리끄댕이까지 잡았어. 내가 아무리 이야기해도 기억 안 나는 척 하겠지만 진짜야. 난 당신한테 이런 취급 받으면서 절대 못 살아. 남편은 제 말에도 심각성을 전혀 느끼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제 말에 시시덕거리며 웃었어요. 아, 머리도 아프고 바빠 죽겠는데 아침부터 옆에 내가 쉰소리라고 있어. 아,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출근하게 밥이나 차려. 남편은 그런 인간이었습니다. 항상 제 생각이나 감정보다 본인의 생각과 감정만이 중요한 사람이었죠. 저는 더 이야기할 거 없겠다 싶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오후 동생에게 연락했어요. 저보다 먼저 이혼을 해본 동생에게 조언을 구하려고요. 그런데 연락을 했다가 신기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동생이 민망해하면서 이야기를 하는데 글쎄 제부랑 다시 합치기로 했다네요. 저는 제 일은 새까맣게 까먹을 정도로 너무 좋았습니다. 그럼 그렇지. 이혼이야 해도 내가 해야지. 너희가 왜 하니? 너무 잘 생각했다. 잘했어 정말. 그만해 언니. 나도 민망해 죽겠어. 근데 언니 말은 또 뭐야? 언니가 이혼하긴 왜 이혼을 해? 안 그래도 정신없을 동생에게 할 이야기는 아니었지만 그래도 동생에게는 제일 먼저 이야기를 해야 할 것 같아 지금까지 남편과 있었던 이야기를 모두 했어요. 그리고 이혼하겠다고도 이야기했습니다. 제 말에 잔뜩 심각해진 목소리로 여동생이 저에게 곧바로 이혼하라고 소리쳤습니다. 뭘 망설여. 내가 도와줄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이혼해. 어떤 사내 새끼가 할 짓이 없어서 마누라한테 손을 대. 내가 그 자식 가만히 안 둘 거야. 저보다 더 흥분한 동생을 말리느라 고생했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동생은 곧바로 행동으로 옮겼어요. 그리고 저는 아주 빠른 시일 내에 남편과 깔끔하게 이혼했습니다. 동생과 재결합한 제부가 아니었다면 저는 이혼에 성공하지 못했을 거예요. 이게 다 동생과 제부 덕분입니다. 제 이야기를 듣게 된 제부가 저를 많이 도와줬어요. 검사의 인맥을 다 동원해 제 남편의 뒷조사를 싹 했습니다. 그러고는 제가 낸 이혼 소송에 큰 힘을 실어줬어요. 알고 보니 남편 이 자식이 직장까지 잘리고도 아직도 정신을 못 차렸는지 또 멍청한 짓거리를 하고 있더군요. 시부모님이랑 고깃집을 차릴 때 식장 자리가 아는 곳에 허가를 제대로 받지 않고 불법 시공까지 해서 장사를 했더라고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고깃집에서 사용한 고기의 원산지도 내내 속이고 장사를 했어요. 증거를 취합하자마자 제부는 남편을 기소했습니다. 남편은 이외에도 식당이 있는 지역 공무원에게 뇌물까지 먹인 죄목이 추가됐어요. 파면 팔수록 남편이 저지른 만행들이 자꾸만 나오니 저는 오히려 기가 막혔습니다. 인간 자체가 갱생 불가였어요. 그로부터 얼마 뒤 제부가 저 때문에 남편의 앞길을 막은 걸 알게 된 남편이 제 앞에 찾아와 손이 발이 되도록 빌었습니다. 여보, 아무리 내가 잘못을 했어도 부부를 산 세월이 있는데 나한테 이러면 안 되지. 우리 가게 망하면 우리 부모님도 다 망하는 거 몰라? 나는 몰라도 우리 부모님은 당신한테 잘해줬잖아. 거기다가 내가 또 망해서 돈도 못 벌어봐. 우리 새끼들 양육비는 어떡해. 이혼할 때 하더라도 우리가 애들 부모인데 살 길은 만들어 놓고 헤어져야지. 남편은 말을 참 잘해요. 제가 어느 대목에서 흔들리는지 아주 잘 알고 있습니다. 애들 이야기를 하니 저도 모르게 살짝 흔들렸어요. 피차 시간도 없고 바쁜데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그냥 내 조건대로 이혼해줘. 그럼 식당 고소 문제는 생각해볼게. 저는 양육관과 집을 저에게 넘겨달라고 이야기했어요. 제가 지금까지 남편에게 받은 스트레스와 피해를 생각하면 집 정도는 무조건 받아야 한다고요. 남편은 집 이야기에 또 한 번 버럭하려고 하다가 간신히 참더군요. 그러더니 알겠다고 식당 일만 잘 해결해주면 제가 원하는 대로 이혼해주겠다고 했어요. 그렇게 저는 동생과 제부 덕분에 이혼했습니다. 양육권과 집도 넘겨받았어요. 하지만 아직 남편 식당 관련 소송은 진행 중입니다. 남편은 저에게 매일 찾아오고 연락해요. 약속대로 잘 진행되도록 제부에게 이야기해달라고요. 내가 검사도 아닌데 그걸 내 맘대로 어떻게 해. 당신 대한민국 검사를 도대체 어떻게 생각하는 거야? 제 말에 남편은 난리를 쳤지만 저는 그대로 연락을 끊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남편과 살던 집도 팔고 여동생네 근처로 이사를 했어요. 물론 남편 식당 소송이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저도 시부모님을 생각하면 마음이 쓰이지만 남편이 잘못한 일이니 당연히 죗값을 치러야 한다고 생각해요. 저와 아이들은 이혼 후에도 여전히 잘 지내고 있습니다. 여동생네 조카들과 나이대가 비슷하다 보니 가까이 살면서 서로 친형제처럼 사이좋게 잘 지내고 있어요. 저와 여동생처럼 말이죠. 여동생도 제부와 재결합하더니만 둘 사이가 더 좋아져서 아주 인꼬가 따로 없습니다. 저도 남편과 헤어진 후에는 마음 졸이며 살 일이 없어서 한결 마음이 가벼워졌어요. 앞으로 또 우리 가족에게 어떤 일이 생길지는 모르지만 앞으로는 항상 좋은 일만 생길 거라고 여러분들께서 응원하는 댓글 많이 달아주세요. 저도 항상 여러분께 즐거운 일만 가득하시라고 기도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저의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두 번째 사연 시작하기 전에 좋아요, 구독 꼭 눌러주실 거죠? 그럼 두 번째 사연 바로 시작합니다. 저는 결혼 5년차가 되어가는 평범한 아줌마입니다. 제 시부모님은 모두 좋으신 분들이시고 남편과 도련님도 좋은 사람인데 유독 시누이만 못났어요. 그런데 최근에 새로 들어온 동서 덕분에 그런 시누이 인생이 막장으로 치닫고 있어 그 일을 이야기하고 싶어 이렇게 글을 씁니다. 저와 남편은 딸이 생겨 결혼하게 된 케이스입니다. 남편이 30살이 되면서 결혼 이야기가 나왔었죠. 저와 남편은 3살 차이가 나는데 아무래도 각자 사회생활을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돈을 더 모아 3년 뒤쯤 제가 30살이 되는 해에 하자는 얘기가 나왔었어요. 그렇게 한참 재밌게 연애를 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몸이 좋지 않던 제가 남편과 함께 간 병원에서 임신 사실을 알게 됐죠. 임신 소식을 듣고 병원에 나와서 남편과 얘기를 했고 어차피 결혼 생각도 있었으니 이왕 이렇게 된 거 결혼하자라는 남편의 말에 동의했습니다. 저희는 그렇게 배가 불러오기 전에 얼른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그런 저희를 보고 시부모님은 아들이 잘못해서 다른 집 귀한 따님을 임신시켰으니 본인들 죄가 크다며 가지고 계시던 땅을 조금 정리하셔서 저희 신혼집을 마련해 주셨어요. 그것도 제 명의로 말이에요. 처음엔 안 받으려고 했지만 자식 잘못 키운 값이라고 받아달라는 시부모님의 말에 감사히 받았죠. 저희 부모님도 처음엔 그러실 필요 없다고 했지만 집을 해주시니 결국 남편 차도 바꿔주시고 가구도 마련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번갯불에 콩 볶듯 결혼을 했죠. 그리고 그 다음 4월 딸이 태어났습니다.
딸이 태어난 날에도 시어머니께서 우리 귀한 며느리 고생했다고 우르르 찾아가면 힘들 테니 제가 어느 정도 회복되면 오신다고 남편 편으로 용돈만 보내셨습니다. 이렇게 좋은 시부모님을 뒀는데 뭐가 문제냐고 궁금해하시는 분들 계시겠지만 앞에서 말했다시피 이 이야기는 제 시누이와 관련된 얘기입니다. 시누이는 남편과 쌍둥이예요. 시어머니 말로는 시누이가 2분 정도 일찍 태어나서 어릴 때부터 남편에겐 누나라고 부르게 했다더군요. 게다가 저희 시댁이 여자가 귀한 집안이라 그런지 돌아가신 시할아버지와 시할머니께서 시누를 5살 때까지 등에 업고 다녀서 5살 때까지 발에 흙 묻힐 일이 없을 정도였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그런지 아니면 애초에 그냥 성격에 문제가 있었는진 모르겠지만 집에서 혼내지는 않고 오냐오냐 해서 그런지 본인이 하고 싶은 말이면 어떤 사람이랑 있든 어디든 상관없이 말을 뱉어내야만 직성이 풀리는 사람이었죠. 그래서 그런지 저는 좋은 부모님과 좋은 동생들 사이에서 어쩜 이런 사람이 태어났을까 하는 의구심이 드는 사람이었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괜히 시누이라서 제가 질투를 내서 그런 거 아니냐고 하실 수 있겠지만 제가 결혼 준비하면서 가장 많이 걸린 사람이 바로 시누이였습니다. 와, 옳게 좋겠다. 뱃속에 아기 하나 있다고 취집 성공하고. 나도 취집하고 싶다, 취집. 보통 이런 이야기는 자기 친구들과 하지 않나요? 물론 친구들과도 이런 얘기를 하는 건 아니지만 무튼 이런 얘기를 양가 부모님께서 다 모이신 상견례 자리에서 하는 건 예의가 아니죠. 그 말을 시누이가 뱉자마자 화기애애했던 분위기가 싸해졌어요. 그런데 이런 분위기도 읽지 못한 시누는 저를 보며 말을 덧붙였습니다. 옳게. 나는 명품 가방으로 예물해줘. 엄청 비싼 걸로. 그리고 제가 놔주는 내 용돈은 건들지 마. 알겠지? 얼마나 황당하던지 사실 그때까지 시누이는 결혼도 못하고 취업도 못한 백수였습니다. 그나마 남편과 도련님이 일찍 취업해서 성공해서 누나에게 용돈을 주고 있었다 하더라고요. 무튼 시어머니께서 조용히 시누이를 밖으로 부르셨고 15분 정도 들어오시지 않으셨습니다. 그 사이 시아버지께서 분위기를 풀려고 엄청 노력하셨고요. 15분 뒤에 들어온 시누이는 울었는지 얼굴은 벌겋게 물들어 있고 훌쩍훌쩍 소리까지 내더군요. 끝까지 제겐 사과도 하지 않았습니다. 시부모님과 남편만이 시누이가 아직 사회생활을 제대로 못해봐서 말을 함부로 했다며 저와 저희 부모님께 사과하셨습니다. 상견례 후 저희 부모님께서 남편을 불러 시누이가 마음에 걸리지만 그래도 뱃속에 아기가 있고 남편이 그동안 저를 얼마나 사랑해줬는지 아껴줬는지를 알고 있으니 이번만큼은 넘어가겠다고 얘기하셨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정도가 있다고 생각하네. 그것도 그런 중요한 자리에서 그렇게 말하는 걸 보면 평소엔 얼마나 더 그랬을지 알 수 있고 자네가 뱃속에 있는 쑥쑥이와 내 딸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고 있으니까 이번엔 우리가 참겠네. 자네도 알겠지만 우리 딸이 어디서 그런 말 들을 사람은 아니라고 생각해. 우리 딸이 자네랑 같은 좋은 대학교 높은 성적으로 졸업했고 졸업 전에 취직해서 좋은 회사 다니면서 또래보다 돈도 많이 벌고 능력도 있잖아. 물론 당장 회사를 그만둘 것도 아니고 아기를 낳더라도 우리 딸이 회사 다니고 싶다고 하면 우리가 쑥쑥이 봐줄 거니까 다시는 취직이니 그런 말 안 나오게 해주게. 네, 당연합니다. 누가 봐도 제 누나가 잘못했습니다. 워낙 집에서 귀하게 자라서 그런지 할 말 못할 말 구분을 못하더라고요. 말씀대로 다시는 이 사람 어디 가서 그런 소리 안 듣게 제가 잘 단속하겠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너무 서운해 말게. 아무래도 우리가 좀 더 딸을 품에 안고 살고 싶었는데 급하게 결혼시키게 되면서 마음도 심란한데 그런 얘기까지 들으니 더 심란해져서 그래. 자네도 아기 태어나면 우리 마음 이해할 수 있을 걸세. 아닙니다, 아버님. 이해합니다. 저도 뱃속에 있는 쑥쑥이가 그런 말 들었다면 당연히 서운하고 화가 났을 겁니다. 나중에 남편에게 듣기론 시누이는 그날 집에 가서 시부모님께 더 혼이 났다고 하더군요. 아무리 생각이 없어도 그렇지 동생 잘못으로 남의 집 귀한 딸 급하게 결혼하게 하는 것도 죄송한데 거기에 시누이가 더 보탰다며 가지고 다니던 시아버지 카드도 뺏기고 외출도 금지당했다고 하더군요. 뭐 그때까지는 제가 시누이랑 살 것도 아니니까 상관없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결혼 생활 내내 시누이는 이런저런 일을 만들어냈습니다. 하루는 저와 남편 집에 들어와서는 저녁 잘 먹고 이제 시누이를 보내려고 하자 바닥에 납작 엎드려서는 마치 5살 아이가 꼬라지 부리듯 행동하는 거 아니겠어요? 아, 왜? 이 집 우리 엄마 아빠가 사준 집이잖아. 그러니까 내 방도 하나 만들어 달라고.
누나 진짜 언제까지 이럴 거야? 언제까지 애처럼 굴 거야? 몇 번을 말해야 알아먹어. 이 집은 나 때문에 이른 나이에 결혼하게 된 이 사람 위해서 부모님이 해주신 집이라니까? 이 집은 부모님도 아니고 나도 아니고 내 와이프 집이야. 그런 게 어딨어? 우리 엄마 아빠 돈으로 샀으면 내 집이야. 제가 우리 집 들어와서 한 게 뭐 있어? 너 나중에 우리 엄마 아빠 재산 노리고 우리 집 들어왔지? 나쁜 년. 그리고는 방바닥에 누워 시끄럽게 소리 지르는 신우이를 보다 저는 남편에게 알아서 처리하라고 말하며 안방으로 들어가 누웠습니다. 안정기였지만 조금만 무리를 하면 몸이 힘들어졌거든요. 침대에 누워 끙끙 앓고 있는데 시간이 조금 흘러 도착한 도련님의 손에 신우이는 질질 끌려갔고 저희 집은 평화를 되찾았습니다. 자기야 미안해. 밥만 먹고 간다고 해서 불렀는데 저럴 줄은 몰랐어. 모든 소란이 끝나고 안방으로 들어온 남편은 누워있던 저를 안아주며 말했습니다. 그러다 땀 범벅인 저를 발견하고 서둘러 응급실로 데려갔고요. 스트레스 때문에 아기도 저도 위험할 뻔했다고 말씀하시며 의사 선생님은 입원해야 한다고 말씀하셨고 저는 서둘러 입원했습니다. 이 사건 후에 남편은 신우이를 저희 신혼집에 출입금지시켰습니다. 시부모님도 그 다음날 바로 병원으로 찾아오셨고 신우이를 잘못 키웠다며 저에게 사과하셨습니다. 신우이를 데려와서 저에게 사과시키고 싶지만 혹시나 그게 저에게 더 무리가 될까 무서워 데리고 오시지 않으셨다고 하시면서요. 나중에 남편에게 전해 듣기론 시부모님이 돌아가시면 자기한테도 이 집에 대한 지분이 있을 줄 알았는데 집 명의가 저라는 말에 방이라도 한 칸 차지하면 자신한테 유리할까봐 그런 행동을 했다고 해요. 그렇게 일주일 입원해 있던 저는 상태가 호전되어 답답한 병원을 퇴원할 수 있었고 의사 선생님은 남편에게 신신당부했습니다. 절대 스트레스 받으시면 안 됩니다. 다행히 지금은 상태가 호전됐지만 언제든 위험해질 수 있어요. 사모님께서는 몸도 약하신 편이셔서 절대 안정 필요합니다. 아셨죠? 의사의 절대 안정이라는 말과 시부모님 남편의 권유로 저는 결국 회사도 그만두고 저와 아기의 안정에 힘쓰기로 했습니다. 저희 엄마도 저 챙겨주신다고 저희 집에 오셔서 밥이며 집안일이며 도와주셨어요. 시간이 지나고 제가 다시 안정을 찾아갈 때쯤 신우이가 다시 집에 들어오려고 했습니다. 처음엔 시어머님께서 반찬을 가져다 달라고 했다며 남편과 밑에서 만나다가 어느 순간부터 남편 없는 시간대에 와서 문을 열어달라고 하더군요. 여러분이라면 어떠실 것 같아요? 문 열어주셨을까요? 저는 열어주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집에 없는 척 조용히 있었죠. 괜히 신우이 보면 스트레스 받아서 다시 병원에 입원하는 것보단 조용히 있는 게 더 편하고 좋으니까요. 그 후에도 여러 번의 위기가 있었습니다. 자기를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친구 핸드폰으로 제게 욕문자를 보낸 적도 있고 새벽 중에 모르는 번호로 전화를 해서 받으면 끊고 받으면 끊는 괴롭힘을 시작하더군요. 처음엔 누가 이러는지도 모르니까 점점 무서웠고 스트레스 때문에 결국 다시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남편이 가만히 있던 건 아니었어요. 욕문자 보내는 번호로 전화도 해보고 차단도 했습니다. 새벽에 오는 전화는 모두 남편이 받았지만 다 끊어버려서 누가 이런 짓을 하는지 알 수 없었죠. 결국은 남편이 경찰에 신고를 냈고 곧이어 정체가 밝혀졌죠. 저는 진짜 아니에요. 제가 빌려달라고 해서 빌려준 것밖에 없어요. 내가 언제? 네가 그랬잖아. 나한텐 아무 피해도 없을 거라며. 결국 저와 남편은 신우이 친구와 합의를 했고 합의금을 조금 받고 끝을 냈습니다. 그리고 신우이는 그날 시부모님에게 끌려와 병실에 있던 제게 무릎을 꿇게 됐습니다. 난 잘못 없어. 아빠가 올케한테 사과 안 하면 카드 안 준다고 해서 사과하려고 찾아갔는데 계속 없는 척하고 나 무시하잖아. 어쩜 사람이 저렇게 당당하게 헛소리를 할 수 있는 건지 제가 왜 자기를 무시하는지 이유도 모르는 사람처럼 구는 신우이를 보며 저는 가지고 있던 모든 정이 떨어졌습니다. 시부모님도 더 이상 하실 말씀이 없는지 허망한 표정으로 신우이를 바라보시고 남편만 얼굴이 벌겋게 변해서는 씩씩거리더군요. 당장이라도 신우이를 끌고 가서 한 대 쥐어받고 싶어하는 표정이었습니다. 저는 신우이처럼 소리를 지르는 게 아니라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러면 이게 형님 사과인 거죠? 자기 때문에 병원 입원한 사람한테 다른 사람 번호로 욕문자 보내고 새벽에 잠도 제대로 못 자게 하는 거 말이에요. 그건 다 올케 잘못이지. 올케가 뱃속 아기 핑계대면서 나랑 동생들 사이 이간질 시키고 엄마랑 아빠랑 내 사이도 이간질 시킨 거잖아. 뭐?
아니, 그게 무슨 헛소리야. 내 와이프가 언제 그랬어? 내 가정이 생겼으니까 거기에 충실한 게 당연한 거지. 그게 무슨 이간질이야. 아니, 누나야말로 이간질 하지 마. 봐봐. 지금도 그러잖아. 임신한 게 무슨 대수라고 저렇게 상전 취급해? 내가 왜 저런 애 때문에 카드도 뺏기고 여기서 이렇게 무릎 꿇고 있어야 되냐고. 병실 떠나가라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는 신우이에 열이 확 오르는 게 느껴졌습니다. 그 순간 숨이 턱턱 막히더군요. 숨을 쉬려고 하는데도 쉬어지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부턴 기억이 나지 않지만 남편 말론 정말 위험했다고 했습니다. 과호흡이 와서 그대로 기절했고 의사랑 간호사랑 달려와선 남편에게 이런저런 동의서에 사인을 하게 했다고 하더군요. 다행히 기적적으로 저와 아기 모두 무사했고 아기와 제가 잘못될 뻔해서야 신우이는 조금 조용해졌습니다. 그때 뱃속에 있던 저희 딸은 벌써 5살이 됐습니다. 딸이 태어난 뒤로 시부모님의 사랑을 가득 받아서 그런지 신우이는 저희 딸도 괴롭히더군요. 때리고 꼬집고 그런 건 아니지만 저희 딸이 자면 일부러 깨우고 과자라도 하나 먹으려고 하면 아기 손에서 과자를 뺏어가 먹어서 꼭 딸을 울렸어요. 남편과 도련님도 이제는 아기까지 괴롭힌다며 핀잔해줬지만 그래도 굴하지 않더군요. 집에서도 이런 사람인데 밖에선 오죽하겠어요. 대학도 휴학, 복학을 밥 먹듯이 하다가 간신히 졸업하고 들어간 회사에서도 사수가 너무 잔소리가 많다고 첫 출근한 지 1달도 안 돼서 그만두고 공무원 하겠다고 저러고 있었죠. 결국 보다 못한 부모님께서 가게 하나를 내주셨습니다. 나름 잘 운영하다가 서비스직은 자신과는 안 맞는 것 같다며 아는 사람한테 가게 팔았다고 한 뒤로는 시부모님도 포기하신 것 같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사건이 하나 발생했습니다. 제가 딸 낮잠 재우러 들어간 사이 자기 남자친구와 함께 몰래 저희 집에 들어와서는 단 15분 만에 제 옷이며 가방, 목걸이를 가지고 나갔거든요. 하필 전날 잠이 부족해 딸과 함께 잠든 후였는데 아무리 신우이 남자친구라고 해도 나쁜 맘 먹고 저랑 딸이 자고 있던 방문을 열었다면 어떻게 됐을지 끔찍했죠. 게다가 신우이가 훔쳐간 목걸이는 저희 외할머니가 엄마에게 주시고 그 목걸이를 엄마가 제게 물려주신 외할머니 유품이었습니다. 사라진 목걸이에 거실 CCTV를 돌려보던 제가 신우이 얼굴을 발견하고 얼마나 황당했을지 이해되시나요? 아무리 나이를 먹어도 고쳐지지 않은 행동과 인성, 게다가 이제는 도둑질까지. 심지어 다른 건 다 괜찮아도 목걸이를 가져가다니 결국 그 모든 화는 남편에게 쏟아졌습니다. 도대체 형님은 나이를 뭐 어떻게 먹고 있는 거야? 아무리 오냐오냐 키웠다고 해도 도둑질이라니 말이 되냐고. 지금이라도 당장 우리 집 못 오게 하라고. 여보, 미안해. 진짜 미안해. 말로만 미안하다고 하지 말고 어떻게 좀 해보라고. 당신이 사준 것만 가져간 것도 아니고 우리 엄마가 나한테 물려주신 목걸이도 가져갔어. 너 계속 형님 단속 못 시키면 우리 이혼이야. 그 말을 하고 엉엉 울었습니다. 목 놓아 엉엉 울자 잠들어 있던 딸도 깨서 저와 함께 울었습니다. 결국 저도 남편도 그날은 잠도 못 잤죠. 후에 신우이가 가져간 옷과 가방은 찾을 수 있었지만 목걸이는 찾지 못했습니다. 이미 팔아버렸다고 하더군요. 결국 남편이 신우이를 데리고 금은방에 찾아가 돈을 더 주고 다시 그 목걸이를 사와야 했습니다. 그 뒤로는 남편 나름대로 신우이를 열심히 단속하더군요. 저는 집 비밀번호를 바꿨고 그 누구에게도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남편에게도 단단히 약속을 받아냈고요. 시부모님에게는 이해해 주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당연히 시부모님은 딸 잘못 키운 본인들이 무슨 할 말이 있겠냐며 알겠다고 하시더군요. 신우이도 자기 잘못이 있으니 더 이상 제게 아무 짓도 못했고요. 하긴 자기 때문에 동생이 이혼하게 생겼으니 안하무인 짓은 더 이상 못하겠죠. 그래도 소소하게 사람 화나게 행동하긴 했지만 이젠 저도 신우이를 봐주지 않았습니다. 화를 내게 하면 똑같이 화냈고 행패를 부리면 뒤도 안 돌아보고 집으로 돌아갔죠. 시부모님께는 죄송했지만 거기 더 있었으면 제 속에 있는 화가 폭발할 것 같아 나와버렸습니다. 다행히 시부모님께서도 이해해 주셨고요. 그렇게 제가 신우이를 피하고 화를 내니까 그제야 제가 덤비지 못할 사람이라는 것을 깨달았는지 점점 조용해지더군요. 그렇게 평화로운 시간을 보내던 어느 날 도련님께 연락이 왔습니다. 진지하게 만나고 있는 사람이 있는데 저희 부부에게 먼저 소개시켜주고 싶다고 말이에요. 그렇게 말하며 저희 부부와 딸을 멋진 레스토랑에 초대하더군요. 그 레스토랑은 저희 지역에서 분위기가 좋고 음식이 맛있고 깔끔한 곳이라고 평점이 높은 곳이었습니다. 알고 보니 그 레스토랑이 동서될 사람의 집에서 운영하는 곳이라고 하더군요.
동서는 평범한 회사원인데 동서네 오빠가 그 레스토랑의 요리사고 부모님과 함께 운영한다고 하더군요. 무튼 그곳에 동서가 저희 딸도 보고 싶다고 초대해줘서 딸도 함께 갔습니다. 그곳에서 만난 동서는 정말 누가 봐도 예쁜 사람이었습니다. 하얗고 잡티 하나 없는 얼굴에 눈웃음이 매력 포인트였죠. 오죽하면 저희 딸이 동서 보고 언니가 너무 예쁘다고 할 정도였죠. 동서도 그런 저희 딸에게 고맙다고 딸도 아주 예쁘고 사랑스럽다고 말해줬고요. 바쁘실 텐데 초대 응해주셔서 감사해요. 좀 더 좋은 곳에서 식사 대접하고 싶었는데 저희 친오빠가 남자친구 형 부부 식사 대접 꼭 해주고 싶다고 하셔서 이곳으로 모셨어요. 다음엔 더 근사한 곳에서 같이 저녁 먹어요. 아니에요. 정말 멋지고 분위기 좋은데요. 이렇게 멋진 곳 초대해주셔서 너무 고마워요. 식사하는 중간중간 얘기를 하면 할수록 동서가 아주 좋은 사람이라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심지어 저희 딸까지 알뜰하게 챙겨주는 모습에 저희 부부는 두 사람이 결혼한다고 하면 시부모님이 반대해도 팍팍 밀어줄 거라고 얘기했죠. 정말이에요. 물론 시부모님께서 좋으신 분들이라 그럴 일 없겠지만 만약 시부모님이 반대하시더라도 우리 부부가 팍팍 밀어줄게요. 진짜 도련님이랑 동서랑 너무 잘 어울려요. 정말요? 감사합니다. 그럼 앞으로 형님이라고 불러도 될까요? 형님? 애교 부리듯 목소리 높이는 동서에게 그렇게 하라고 형님 소리 너무 듣기 좋다고 얘기했죠. 그날 분위기는 정말 화기애애 그 자체였습니다. 하지만 후에 도련님께서 왜 저희를 먼저 동서와 만나게 했는지 집에 가는 길에 걸려온 도련님과 남편의 전화에 알 수 있었죠. 형, 집 들어가는 길이야? 오늘 피곤할 텐데 와줘서 너무 고마웠어. 피곤은 무슨, 이런 자리엔 꼭 가야지. 오늘 너도 피곤할 텐데 얼른 들어가 쉬어라. 남편은 운전하느라 차에 내장된 블루투스로 전화를 받았고 저는 잠자는 딸을 챙기느라 그냥 조용히 남편과 도련님 통화 소리를 들었습니다. 영희는 잘 데려다 줬지. 나도 집에 가는 길이야. 그나저나 형, 나 부탁 하나만 해도 될까? 부탁? 무슨 부탁? 왜? 너 돈 필요하냐? 남편이 도련님에게 되물으며 힐끔 사이드미러로 저를 쳐다봤습니다. 저는 남편에게 알아서 하라고 고개를 끄덕였고요. 사실 도련님께서 동서를 보여준다고 할 때부터 두 사람이 결혼 준비하려는 건 알 수 있었습니다. 혹시나 도련님이 돈이 부족해서 빌려달라고 하면 아무 말 없이 달라고 얘기했고요. 사실 저희 부부가 결혼할 때 도련님은 갓 사회초년생이었는데 알뜰살뜰하게 모은 돈 1,000만 원을 저희 결혼하는데 보태라고 줬거든요. 다행히 그 돈은 쓰지 않고 잘 간직하고 있었고 그 돈에 이자를 붙여서 다시 돌려줄 생각도 하고 있었고요. 돈은 무슨, 나도 돈 있어. 그게 누나 때문에. 누나가 형이나 나를 많이 의지하잖아. 형 결혼할 때도 힘들어했는데 나까지 결혼한다고 하면. 뜬금없이 튀어나온 형님을 가리키는 호칭에 사례가 튀어나올 뻔했습니다. 하지만 사실 잘 생각해보면 전혀 뜬금없진 않았습니다. 저와 남편이 결혼할 때도 시누이가 폭탄이었는데 그 모습을 가장 가까이 지켜본 도련님이 걱정하지 않으면 오히려 그게 이상하죠. 남편은 도련님 말에 잠시 아무 말도 않다가 한숨을 푹 내쉬며 말했습니다. 누나가 최근까지 너네 형수한테 잘못하는 거 봤잖냐. 누나는 그냥 우리가 너무 오냐오냐 해서 그런 거야. 이젠 자기도 그러면 안 된다는 걸 깨달아야지. 집에 영희 데려가면 또 한바탕 할 거 생각하니까 눈앞이 깜깜해. 그래도 너무 걱정하지 마. 나 결혼할 때야 처음이었고 너무 갑작스러워서 누나가 마음의 준비가 안 돼서 그런 걸 수 있잖아. 게다가 지금은 그때보다 나이도 더 먹었는데 설마 그렇게까지 하겠어?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재수 씨랑 누나 만나는 날에 내가 미리 누나한테 얘기해 놓을게. 너무 걱정하지 마. 형만 믿을게. 조심히 들어가. 그래, 너도 조심히 들어가고. 전화가 끊기고 남편도 저도 한숨이 절로 나왔습니다. 남편도 말은 저렇게 했지만 참 답답하겠죠. 나이도 먹을 만큼 먹은 형님이 아직도 동생 부모님 타령을 해대며 제대로 된 일자리도 없이 백수로 살면서 시부모님이 주시는 용돈이나 까먹고 있으니까 말이에요. 공무원 시험 공부는 하고 있는 건지도 모르겠고 공부는커녕 친구들이랑 놀러 다니기 바쁘니까 말이에요. 아무래도 동서한테 사실대로 말하는 게 좋지 않겠어? 말로는 이미 재수 씨한테 했다고 하는데 만나는 거랑 말로 하는 거랑 다르잖아.
그래서 더 걱정스러운가 봐. 그래도 도련님은 끊고 맺음이 확실하니까 형님도 우리 때처럼 그러진 않겠지. 그리고 당신 말대로 사람이라면 발전을 했겠지. 괜히 신우이 생각하니 속에서 화가 올라오는 기분이었습니다. 말도 곱게 나가지 않았지만 남편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고요. 지금도 딸과 제가 잘못될 뻔했던 것과 엄마가 물려주셨던 목걸이 팔아먹은 짓을 생각하면 상종하기 싫어요. 그래도 재수씨 만나기 전엔 경고는 해둬야지. 언제까지 우리가 곁에서 계속 챙겨줄 수는 없는 노릇이니까. 저는 남편 알아서 하라고 고개를 끄덕여주고는 이 일은 잊어버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후에 남편에게 듣기론 남편은 정말 동서와 시부모님, 시누이가 만나기 전에 경고를 했다고 해요. 나이도 먹을 만큼 먹었으니 설마 저희 부부에게 했던 것처럼 버르장머리 없이 굴진 않겠지 하고요. 누누이 경고하지만 우리 와이프들한테 다시는 그러면 안 돼. 알았어? 알았어. 아주 귀에 딱지가 않겠어. 그만해, 그만. 괜히 재수씨 앞에서 그런 식으로 행동하지 말고 이번에도 우리 부부에게 했던 대로 하면 부모님도 지원 다 끊어버린다고 하셨으니까 절대 그러지 마. 알겠다고. 내가 5살 먹은 애도 아니고. 나도 그때 내가 잘못한 거 아니까 이제 그만해. 시누이가 이렇게 말했다고 해도 저는 믿지 않았어요. 근데 어떻게 된 일인지 정말 동서와 시부모님, 시누이가 만나는 자리에서도 투덜거리지도 않고 얌전히 밥만 먹었다고 하더군요. 역시 사람이 나이를 먹으면 달라지는구나 하는 마음이 들었고 도련님과 동서는 어서 결혼을 하고 싶다며 냉큼 상견례 날짜까지 잡아왔습니다. 그런데 이때다 싶었는지 시누이는 당당하게 시부모님에게 상견례에 입고 갈 옷이 없다며 돈을 달라고 하더군요. 아니 그럼 셋째 상견례 자리에서 내가 제일 추리하면 되겠어? 나도 백화점 가서 예쁜 옷 입고 갈래. 돈 줘, 돈. 누가 보면 아주 시부모님에게 돈 맡겨놓은 사채업자인 줄 알겠다니까요. 그래도 좋은 게 좋은 거라고 시부모님도 이왕 이렇게 된 거 좋은 옷 사입으라고 용돈을 주시더군요. 그 꼴이 보기도 싫고 또 여전히 5살 먹은 애처럼 구는 시누이가 꼴 보기 싫었지만 저희 부부와 아들까지 초대해준 도련님과 동서의 마음을 생각해 결국 상견례에 참여하기로 했습니다. 상견례도 저번에 저희 부부를 만났던 동선의 레스토랑에서 하기로 했습니다. 시부모님 집에서는 거리가 좀 있어서 저희 부부가 시부모님을 모시고 가기로 했고 시누이는 친구들과 놀다가 택시를 타고 간다고 하더군요. 그러려니 하고 시부모님을 모시고 레스토랑에 갔는데 이게 무슨 황당한 일인지 친구랑 놀고 그쪽으로 바로 오겠다던 시누이가 레스토랑 앞에서 그 친구들과 자기들도 들어가겠다고 실랑이를 하는 게 아니겠어요? 아니 여기서 우리 동생 상견례 하기로 했다니까요. 여기 이 친구들도 제 손님인데 같이 들어가겠다고요. 죄송하지만 말씀드린 것처럼 초대된 분들 외에 다른 분은 입장할 수 없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내가 우리 동생 상견례에 초대됐고 초대된 내가 내 친구들 초대했으니까 그럼 된 건데 아니 도대체 왜 못 들어가게 하는 거예요? 저희 부부가 빨리 와서 다행이지 정말 저걸 동서 부모님이나 동서가 먼저 봤다면 정말 절망적이었을 겁니다. 얼마나 멍청하면 저런 계산을 할 수 있을까요? 당장 가서 뒤통수를 한 대 때려주고 싶은데 보는 눈이 많아서 그럴 순 없고 남편이 조용히 다가가서 직원분께 사과하고 시누이 친구들을 단호하게 돌려보냈습니다. 그렇게 시작된 상견례는 오히려 삐져있는 시누이 때문에 조용히 지나갈 수 있었습니다. 후에 도련님께 시누이 친구들이 들어오려고 했던 사건에 대해 남편이 모두 일러버려서 시누이는 도련님에게 한 소리 듣게 됐지만요. 무튼 그래도 제가 겪었던 것보다는 아주 조용히 지나가서 저희 부부도 도련님도 조금은 안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한참 딸을 유치원에 등원시키고 집 청소를 하고 있는데 동서가 근처라며 저에게 연락을 해왔습니다. 첫 만남에 번호도 교환하고 사는 곳도 얼추 알려줘서 저희 동네에 볼 일 있어 왔다가 제 생각이 났다며 동서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한참 딸이 유치원에 적응하는 시기라서 오후 1시 전에 돌아왔기 때문에 어떻게 연락을 할까 고민했는데 동서가 먼저 근교 좋은 식당에 밥 먹으러 가자고 말해줘서 염치불구하고 냉큼 따라 나섰죠. 동서가 차를 가져와서 그 차를 타고 유치원에서 딸을 픽업했고 픽업 후에 근처 식당에서 밥을 먹고 카페로 놀러 갔습니다. 그때쯤 딸이 낮잠 자는 시간이라 딸을 품에 안아 재우고 있는데 동서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더군요. 저 형님, 제가 뭐 하나 여쭤봐도 될까요? 네, 그럼요. 왜요? 도련님이 잘 못해줘요? 내가 도련님 약점 좀 알려줘요? 장난스럽게 되물은 제 말에 동서는 잠시 우물쭈물하더니 카톡 하나를 보여주며 제게 말하더군요.
철수 씨 누나께서 보내신 카톡인데 답을 보냈는데 말이 없으셔서요. 동서가 내민 카톡 내용을 보는데 정말 황당했습니다. 상견례에서 아무 말도 못했다고 생각해서인지 카톡방에서는 아주 뻔뻔하게 자기는 어느 브랜드 목걸이가 좋고 가방은 명품 브랜드인 이 브랜드를 받고 싶다고 적어놨더군요. 그렇게 단속을 했는데 그걸 뚫고 이렇게까지 하는 신우이의 머리를 해부해보고 싶은 마음이었습니다. 아, 상견례도 끝난 지금에서야 이런 말 하는 내가 동서 생각으로는 같은 사람이라고 할 수 있지만 이혼보단 파혼이 낫단 말이 있으니까 그냥 내가 다 말할게요. 저는 이렇게 말하고는 그동안 형님이 제게 했던 모든 망나니 짓을 다 말했습니다. 제가 형님과 시부모님, 도련님, 남편 사이를 이간질한다고 생각했던 것도 말했고 저희 딸 과자 뺏어 먹은 일 같은 것도 말했습니다. 차마 도둑질까지 했다는 말은 못해서 그냥 두루뭉실하게 저희 집에 들어와 제 옷도 허락 없이 빌려갔던 적이 있다고 얘기했죠. 그러자 동서는 한참 생각에 잠기다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사실 철수 씨가 그동안 집에 있었던 일에 대해서 모두 말해줬어요. 철수 씨가 세세한 일은 모르니까 그냥 크게 이런 일이 있었다라고만 알려줬고요. 도련님도 직장 다니느라 자세하게는 몰라서 그런 걸 거예요. 이제 와서 이런 얘기해서 미안해요. 하지만 벌써 동서에게까지 이런 식으로 연락할 줄은 몰라서. 아니에요. 쉽지 않은 얘기였을 텐데 이렇게 해주셔서 감사해요, 형님. 그 말을 끝으로 일찍 퇴근한 남편이 저와 아들을 데리러 와서 더 많은 얘기를 할 순 없었지만 저는 이실직고하는 마음으로 집에 가는 길 차 안에서 남편에게 털어놨습니다. 그러자 남편은 오히려 잘했다고 하더군요. 차라리 잘했어. 누나가 그런 연락 보냈다면 아무리 눈치가 없는 사람도 알게 됐을 거야. 그래도 재수씨가 당신한테 그 카톡 보여줄 정도면 강단 있는 사람이니까 이제는 본인이 알아서 해야지. 그래도 나 때문에 도련님 헤어지면 어떡해? 그게 왜 당신 잘못이야. 그런 연락 보낸 누나 잘못이지. 그리고 그거 단속 못한 나랑 철수 잘못이고. 괜찮아. 괜히 주눅 들지 마. 하지만 그런 제 걱정과는 다르게 동서와 도련님 결혼은 착착 진행이 됐습니다. 결혼식 당일에는 별다른 일은 없었습니다. 모든 게 순조로웠죠. 웬일로 신우이도 잠잠했고요. 그렇게 도련님과 동서가 신혼여행에서 돌아오기 전까지도 아주 평화로웠습니다. 그 평화로움이 깨진 건 도련님 부부가 신혼여행을 다녀와서 시작됐습니다. 한국에 도착한 다음 날 동서는 시댁 식구들에게 줄 선물을 바리바리 싸들고 왔습니다. 음식부터 선물까지 하나를 안고 등장해서 시댁 분위기가 화기애애했습니다. 게다가 신우이가 요구했던 브랜드 가방도 비싼 돈을 들여서 사왔고 그 덕분에 신우이 기분도 하늘을 찔렀죠. 하지만 일은 그 다음 날부터 시작됐습니다. 동서가 친정에도 가야 한다며 하룻밤 자고 떠났고 저희는 딸이 할아버지랑 할머니랑 노는 게 재미있다며 하루 더 있다 가자고 해서 하루 더 있기로 했습니다. 동서가 떠나자마자 신우이는 본색을 밝혔습니다. 바로 시어머니에게 뛰어가서는 동서가 사준 가방에 어울리는 옷이 없다며 옷을 사야 하니 돈을 달라고 조르기 시작했죠. 아, 엄마, 둘째 얽히가 이렇게 예쁜 가방을 사다 줬는데 그거에 맞는 옷도 있어야지. 돈 좀 줘봐. 돈 없으면 카드라도 줘. 아니, 넌 어떻게 된 애가. 아유, 됐다. 네 아버지랑 나 이젠 너한테 땡전 한 푼도 줄 생각 없으니까 당장 알바라도 해. 결국 터질 게 터진 거죠. 아무리 예뻐하는 딸이어도 저렇게 행동하면 결국은 미워지는 게 사람 마음이잖아요. 게다가 딸이라고는 하나 있는 게 일도 안 해, 결혼도 생각이 없어 보이니 시부모님 입장에선 답답할 노릇이죠. 그래도 그냥 해본 말씀이겠거니 생각했는데 이번엔 마음을 단단히 먹으셨는지 시아버지도 한 말씀 하시더군요. 그래. 그동안 우리가 너를 잘못 키운 죄라고 생각하고 네 억지 모두 받아줬지만 이젠 안 그런다. 너도 나이가 있는데 모아둔 돈이 있기라냐 아니면 비전을 가지고 있기라냐. 아직도 변변한 직장 하나 없이 동생들은 각자 자기 가정까지 꾸렸는데 너는 대체 뭐하고 있는 거야? 이제 엄마 아빠도 너의 그 유난스러운 투정 받아주는 것도 힘들어. 딱 3개월 준다. 일을 하든 가지고 있는 것들을 팔든 돈 만들어서 내 집 나가. 아빠, 그게 무슨 헛소리야. 신우이는 계속해서 시아버지에게 매달렸지만 시아버지는 단호하셨습니다. 신우이가 아무리 바닥을 떼굴떼굴 굴면서 울고 악을 써도 시부모님 마음은 변하지 않았죠. 그러자 신우이는 본인 방에 들어가 콕 박혀 저희가 갈 때까지 나오지 않더군요. 저와 남편이야 얼마나 가겠나 싶었지만 생각보다 시부모님은 강하게 나가셨습니다. 매일매일 날짜를 세며 신우이에게 어서 일 알아보라고 나가라고 하셨다고 해요.
그러자 신우이도 슬슬 이대로는 안 된다는 걸 느꼈는지 동서한테 동서 집에서 하는 레스토랑 알바 자리를 알아봐 달라고 했다고 하더군요. 시부모님 말로는 몇 번 출근하는 것 같더니 어느 순간부터 또 집에 들어와 누워있다고 하시며 저렇게 끈기가 없어 일도 제대로 못하고 그만뒀으니 동서와 사돈 어른들 뵙기에 너무 민망하다는 말만 하셨고요. 그러던 어느 날 신우이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시부모님께서 날짜가 임박하자 이제 짐 싸라고 말씀하셨다고 해요. 그래서 신우이도 애간장이 탔는지 동서에게 자기 쫓겨나면 받아달라고 말하고 안 된다면 돈 좀 빌려달라고 부탁했나 보더라고요. 그런데 동서는 절대 안 된다고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면서 자기를 깔봤다고 짜증을 가득 부리더군요. 재수없는 년. 됐어! 난 처음부터 둘째 그 싸가지 없는 년 너무 싫었어. 자기 좀 가졌다고 난 무시하고 말이야. 우리 이렇게 된 거 그 싸가지 왕따 시키자. 어때? 왕따라니. 세상에 저게 30대 중반 넘는 사람 입에서 나올 말인가요? 저 말 듣자마자 얼마나 황당하고 어이가 없던지 3살 버른 80까지 간다고 그 성격 어디 가겠어요? 게다가 제가 왜 자기 편을 들어줄 거라고 생각했는진 모르겠지만 전 단호하게 거절했어요. 아니요, 전 그런 거 관심 없어요. 그리고 어른이 돼서 쪽팔리지도 않아요. 왕따라니. 시부모님 말씀대로 형님 얼른 정신 차려요. 맨몸으로 쫓겨나서 저희 집에 오거나 돈 빌려달라고 해도 저희 절대 안 빌려줄 거니까요. 뭐? 야, 네가 뭔데 나한테 그딴 식으로 말해? 신우이가 핸드폰 너머로 욕하는 게 들렸지만 그냥 끊었습니다. 그러곤 괜히 동서가 걱정되어 동서에게 퇴근 시간에 맞춰 조심스럽게 전화했죠. 동서, 통화 가능해? 네, 형님. 형님 전화면 무조건 받아야죠. 아니, 그 형님 때문에 괜히 마음 상했을까봐 연락했어. 너무 마음에 받아주지 마. 그냥, 그래. 정신이 아픈 사람이라고 생각해버려. 에이, 겨우 그런 걸로 마음 안 상해요. 그냥 이상한 사람이 있다 생각하고 끊어버리면 되는 거죠. 근데 왜요? 형님한테 안 좋은 소리 하세요? 아니, 그런 건 아닌데 나 참 유치해서 말이야. 아니, 나이를 그렇게 먹고 동서 왕따 시키자고 그러는 거 있지? 그래서 나는 그런 거 관심 없다고 딱 잘랐어. 동서 혹시 형님이 전화해서 막 욕하거나 안 좋은 소리 해도 그냥 끊어버려. 알았지? 왕따요? 순간 동서 목소리가 굳는 게 느껴졌습니다. 괜히 제가 말을 잘못했나 싶어 떠듬떠듬 그렇다고 이야기하자 동서가 나직하게 한숨 쉬더니 말을 하더군요. 알려주셔서 고마워요, 형님. 제가 저희 남편이랑 시부모님 봐서라도 그냥 넘어가려고 했는데 아무래도 안 될 것 같네요. 응? 뭘 말이야? 뭐 잘못했어? 아니에요. 괜히 형님 머리만 아파요. 아마 곧 듣게 되실 거예요. 제 걱정하지 마시고 당분간은 그 도둑한테 오는 전화 차단하세요. 이러고는 예의 바르게 끊는 거 아니겠어요? 무슨 일인진 몰라도 신우이가 또 사고 하나 크게 쳤다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 이 사건에 대해서 까먹고 있었는데 어느 날 신우이에게 울면서 전화가 왔습니다. 아, 여보세요? 여보세요, 형님? 갑자기 전화해서 얼마나 큰 소리로 우는지 귀가 다 떨어져 나갈 정도였어요. 전화 받고 5분이 지났는데도 너무 시끄럽게 울어서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인가 싶어 그 전화를 끊고 시부모님에게 전화를 했죠. 사실 그때까지 시아버지께서 신우이를 정말 쫓아내셨구나 하는 생각밖에 없었습니다. 어머님, 형님이 전화하셔서 엉엉 울기만 하시는데 무슨 일 있으세요? 됐다. 우린 그런 애 몰라. 아우, 너랑 새아가한테 얼마나 미안하고 민망한지. 너도 아는 척 말고 행여나 너희 남편이 누나 도와준다 그러면 절대 그러지 말라고 말려. 걔도 사회가 얼마나 힘든지 알아봐야 하지 않겠어? 세상에 동네 창피해서. 하시면서 전화를 끊으시더군요.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몰라 어리둥절하고 있을 때쯤 딸과 함께 귀가한 남편이 들어왔습니다. 무슨 정신으로 저녁을 먹었는지 모르겠지만 저녁을 다 먹고 씻고 잠든 딸 방에서 나오는 남편을 붙잡고 물어봐 전후 사정을 알게 됐죠. 시부모님이 말씀하신 3개월이라는 시간이 점점 다가오자 신우이가 마음이 조급해졌나 봐요. 나이도 있으니 알바도 쉽게 구해지지 않고 이력서 넣은 곳에선 아무런 연락이 없자 동서에게 전화를 했나 보더라고요. 동서 레스토랑에서 알바로 써달라고 말이에요. 착한 동서는 마침 레스토랑 직원 하나가 퇴사를 해서 비어있는 자리에 신우이를 넣어줬고요. 그런데 신우이가 거기서도 맨날 일도 제대로 안 하고 기존에 있던 직원이라도 싸우고 심지어는 설거지도 대충 해서 레스토랑으로 손님들이 컴플레인을 넣었다고 하더군요.
레스토랑도 이미지 장사인데 신우 때문에 이미지에 타격을 먹은 거죠. 미꾸라지 한 마리가 물을 흐린다고 딱 그 꼴이었습니다. 그래도 동선의 오빠는 혹여나 동서가 중간에서 곤란할까봐 말하지 않았다고 해요. 그래도 꾸역꾸역 출근해서 알바비도 받아가고 그랬는데 그 돈은 다 어디에 썼는지 없어졌고 돈 떨어진 신우이는 못된 생각을 한 거죠. 바로 레스토랑 돈통을 털어가는 거. 생각하자마자 실행에 옮겼더군요. 장사가 끝나고 문이 닫힌 시간에 퇴근할 때 미리 열어놓은 주방 뒷문으로 잠입해서 돈통에서 돈을 모두 털어 도망쳤다고 해요. 물론 다음날 레스토랑을 오픈한 직원은 비어있는 돈통과 열려있는 뒷문으로 도둑이 들었다는 걸 확신하고 바로 경찰에 신고를 했고요. 하필 레스토랑 CCTV가 한 달에 한 번씩 자동으로 정리되는 날이라서 그날의 CCTV는 남아있지 않다 하더군요. 아마 이것도 신우이가 계산해서 한 것 같아요. 완전 계획된 범죄였죠. 하지만 신우이가 하나 생각을 잘못한 게 레스토랑이 운영을 안 하는 시간에는 주차장을 사용하도록 해놔서 그 시간에 주차된 차가 많았다는 거예요. 경찰은 그냥 주변 조사만 하고 돌아갔고 동선의 오빠는 돈 때문이 아니더라도 꼭 범인이 잡고 싶어서 그때 주차되어 있던 차주들을 찾아내 블랙박스 영상을 받았다고 해요. 블랙박스에서 받은 영상을 통해 범인을 바로 알 수 있었다 하더군요. 근데 하필 그 범인이 신우이였던 거죠. 도둑의 정체를 먼저 한 사람은 동서 오빠였는데 훔쳐간 돈이 많진 않았다고 해요. 요즘 사람들은 다 카드 결제라서 돈통에 약 70만 원 정도 있었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이 금액을 가지고 일주일 정도 고민하다가 경찰에 알리지 않고 동서에게 먼저 알렸다고 해요. 아무래도 신우이가 동서와 엮여 있으니 조심스러웠겠죠. 동서도 그걸 두고 엄청 고민했다고 해요. 일단 신우이는 자기가 사랑하는 남편의 누나이기도 했고 괜히 시부모님 속 시끄럽게 할 필요가 없다는 생각까지 하고서야 신우이에게 전화를 걸었다고 해요. 작은 옳게. 나 지금 바빠서 이따가 전화 줄게. 형님! 하지만 신우이는 번번이 저런 식으로 옳게 전화를 피했다더군요. 그러기를 일주일째 동서는 결국 자기 개인 사비로 도련님 몰래 도둑 맞은 금액을 돌려놨다고 해요. 그 후로도 신우이도 그냥 넘어가려고 했다네요. 연락을 피하던 신우이가 갑작스럽게 연락만 하지 않았다면 말이에요. 작은 옳게. 우리 아빠가 나 진짜 쫓아낼 건가 봐. 나 돈도 없는데 어떡해? 작은 옳게가 우리 아빠 엄마 좀 설득해봐. 응? 제발. 그것도 아니면 나 좀 재워줘. 그거 아니면 나 돈 좀 빌려줘. 전화를 받자마자 와다다다 쏟아내는 신우이에 동서가 머리끝까지 화가 났고 결국 질려버렸다고 하더군요. 그 나이 처먹고 아빠 엄마 타령 좀 그만해. 정신이 있으면 얼른 독립해야지. 아버님 말씀 틀린 거 하나 없어. 얼마나 염치가 없으면 우리 오빠 돈까지 훔쳐놓고 나한테 돈을 내놓으래? 나이를 어디로 먹은 거야? 나이 많은 게 벼슬이야? 당신 경찰에 신고하기 전에 얼른 우리 오빠 돈 안 내놔? 그 말을 듣자마자 신우이는 전화를 끊었고 동서도 잘됐다 싶었다 해요. 앞으로 본인한텐 적어도 이렇게 눈치 없는 짓은 안 하겠다 싶어 도둑질한 것도 그냥 넘어가려고 했대요. 근데 거기서 제가 동서에게 전화를 한 거예요. 그것도 신우이가 동서 왕따 시키자고 했단 말을 하면서요. 완전 열받은 동서가 결국 본인 오빠에게 경찰에 신고하라고 했고 동선의 오빠는 전해 들은 신우이들의 만행에 화가 나 경찰에 신고했대요. 피해자가 증거를 가져가는 것도 조금은 웃기지만 그래도 요즘 블랙박스 화질이 워낙 좋아서 경찰 쪽에서도 단박에 신상을 특정할 수 있었고 경찰이 시댁에 방문해 신우이를 조사해야 한다고 데리고 간 거죠. 신우이가 엉엉 울면서 저한테 전화를 건 그 시간에 바로 경찰서에서 조사받고 나온 다음이라고 하더군요. 시부모님도 거절하고 얘기 전해 들은 도련님도 거절했다고 해요. 제가 가장 늦게 소식을 받았으니 전화를 받은 거고요. 아마 제게 동서를 설득해달라고 하려고 전화한 것 같은데 제가 끊어버렸으니 지금도 엉엉 울고 있겠죠. 경찰 쪽에선 동서와 동서 오빠에게 가족 되는 사이면 합의하는 게 좋겠다 했지만 동서도 동선의 오빠도 절대 합의 의사가 없고 시부모님도 더 이상의 도움은 주지 않겠다고 딱 잘라 말해서 신우이는 이제부터 합의 없이 재판까지 가야 하는 상황이 됐죠. 돈을 물어줄 능력도 없고 시부모님 이야기를 전해들은 저희 부부는 절대 도와줄 생각 없으니 꽃길만 같았던 신우이 인생에 커다란 굴곡이 좀 생기겠죠. 그러게 아무리 힘들어도 열심히 일해야지 어쩜 도둑질을 생각했을까요? 제가 한번 봐줬으니까 동서도 그럴 거라고 생각했을까요? 무튼 이제 신우이 인생은 누가 봐도 막장으로 치닫겠죠. 제 얘기는 여기까지인데요. 저는 사실 신우이 인생이 저렇게까지 망가지는 거 나름 고소하고 시원한데 여러분은 어떻게 들으셨나요?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